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렸어요. 그 은행 대출금, 한국은행에 빌려주는 돈의 금리를 1%에서 0.5%로 내렸습니다. 근데 오늘 주택 대출 금리가 지금 폭등하고 있죠. 제가 주택담보대출 몇 프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최상단 10% 가까이도 갈 수 있다고 그랬죠. 다다음 달 되면 8% 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7% 중반이나 후반, 8% 초반도 갈 수 있을 거라고. 한국은행에서 지금 상호저축은행, 농협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무제한 대출을 선언했습니다. 무제한 대출을 선언했어요. 그 이유가 채권에 대한 투매를 막고자 하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약 270조 정도의 채권을 들고 있어요. 기업형 국가 채권을 들고 있는데 만약에 부실이 발생하게 되면 저번에 새마을금고가 한 80조 갖고 있었거든요. 5조를 일주일 만에 싹 뿌려버리더라고. 채권시장 금리가 폭등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금융당국이 초긴장 상태예요. 봤을 때 이제 9월이면은 다다음 달이면 코로나 팬데믹 지원이 종료가 됩니다.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다들 금리가 내려갈 거라 그랬잖아요. 한국은행에서 조달금리를 깎아주는데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의 조달금리를 국가에 적잡을 수 있는 거를 감안하고 깎아주는데 불구하고 1금융권이 지금 대출이 중단되고 주택금리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새마을금고 제가 얘기한 대로 축협 농협에 대해서 부실이 있을 경우 무제한 대출, 한국은행 보증의 무제한 대출을 선언을 했어요. 저번 주에. 근데 이게 오늘부터 지금 일단 한국은행은 적격담보대출을 1.0에서 0.5% 50%를 폭락시켰습니다. 돈 밀려오는 대출에 대한 1%에 대한 마진을 포기하고 50%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새마을금고 신협 제가 얘기한 대로 이 상황이 나오죠. 제가 새마을금고 사태 터진 다음에 어디 사태 터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말씀드렸어요. 계속 11월쯤 가면은 신협에서 신협 뉴스가 나올 거라고. 10월이나 11월 가면은 신협 뉴스가 이제 언론에서 다룰 거라고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새마을금고 신협 자금 조달 무제한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유가하고 곡물가하고 다시 재폭등 조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곡물가가 연일 폭등이에요. 유가하고 곡물가가 연일 폭등 조짐입니다. 일본도 지금 일본이 지금 긴축을 발표했어요. 오늘 아침으로. 긴축을 왜 발표했을까? 지금 생각보다 물가가 계속 폭등하고 있어요. 일본도. 그리고 미국은 긴축을 올해 안에 끝난다고 다들 알았는데 아닙니다. 내년 중반이나 말까지 간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따로 회의에서 말씀을 했어요. 미 긴축 기조가 장기화 전망이라고.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앞으로 대출을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대출 안 해줍니다. 대출을 어떻게? 고객님 원금의 일부를 갚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일부 상환을 하셔야 되겠어요. 9월 지나면 그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일부 주택담보대출을 갚으셔야지 연장이 되겠습니다.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9월 10월이면. 은행에서 앞으로 금융권 대출을 해주겠습니까? 펌핑을 하든 지랄을 하든 잡아놓은 물고기에 최대의 기름을 짜지 대출 안 합니다. 미국 주식 가격 미국은 지금 최대 호황이에요. 1분기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종합모험님. 1분기 아까 발표 났잖아요. 어제부로. 1분기 생산성 몇 프로 증가했어요? 우리 0.6% 증가했죠. 미국 같은 6만 불 국가에서 5만 불, 6만 불 국가에서 몇 프로 지금 나왔습니까? 2.4% 찍었습니다. 2.4%. 미국 성장을 상반기에 2.4를 찍었어. GNP 2.4% 나왔다고. 미국이 상반기에만. 믿겨져? 여러분 같으면은 그게 미국의 주식이 근본적으로 오를 수 있는 호재가 적어. 미국 사상 최대 호황입니다, 지금. 그거 어떻게든 지금 금리 올리는데도 성장률을 멈출 수가 없어. 왜? 미국에 생산해서 미국에서 소비하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초호황주의예요, 초호황. 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다른 나라가 미국에 미치는 영향이 몇 프로라고? 대외 수출입이 미국이 몇 프로밖에 안 열려 있어요. 미국이 전부 다 수입해서 싸고 먹고 하는 것 같지만 미국이 지금 수출입이 몇 프로라고? 8%입니다. 8%. 미국이 망하겠어? 안 망하겠어?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거대하게 막 미국 얘기하니 미국은 전부 수입한 8%밖에 수출입 안 합니다. 미국.
이게 답이야. 8%. 우리는 몇 프로 수출입해? 70%에서 73%. 미국에서 금리 올리면 우리는 지금 사실은 나중에 직격탄 맞습니다. 자, 일본이 몇 프로야? 30%. 그 수출이 많이 하는 일본이 30%입니다. 일본이 쌓아둔 돈인데 긴축 들어가면 얘네 일본 살아남아 안 살아남아? 일본 살아남아요. 대만은 중국 때문에 무조건 미국이 살려줍니다. 독일하고 프랑스 이번에 경제 위기 오겠지만 EU라는 거대 시장이 있어서 살아남습니다. 지금 한국하고 중국은 죽어나는 거예요. 한국, 중국, 베트남은.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최대 마지막 환란 피해자는 어디야? 한국, 중국, 베트남입니다. 왜? 수출 무역이 50%에서 70% 가까이 차지하니까. 원래 미국이 15%까지였어요. 15%. 다른 나라 먹여 살렸다고 15%까지. 서서히 문을 닫더니 이번에 8%예요. 근데 8%도 문 닫으면 5%까지 떨어집니다. 석유 수출 뭐 이런 거 하면. 실질적으로 멕시코하고 이런 거 연적고 캐나다, 멕시코, 나프타 공장들 들어오면 5%까지 떨어져. 5%까지. 미국은 어떻게 하겠어요? 야, 대서양이나 태평양이나 인도양이나 다 내 땅이야. 대륙에서 북한, 러시아, 중국 니네끼리 살아. 중동에서 핵전쟁을 하든지 콩고에서 하든지 니네끼리 처먹고 살든지 내가 알게 뭐야.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이번에 원래 미국이 그 많은 해양에 그 많은 생산성으로 군대를 투입한 건 왜 그런 거야? 석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석유 수송로 확보 때문에. 앞으로 그 돈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그 돈 안 드립니다. 그럼 그 돈 누가 들어가? 석유 수입로 돈 누가 들어가는 거야 이거? 일본하고 중국하고 한국이에요. 앞으로 얘네가 걸프만 지키겠어? 안 지킵니다. 인도양 지키겠어? 안 지킵니다. 남사군도 그쪽에 뭐 하겠어? 안 지킵니다. 그러면 뭐가 창궐해? 여러분들이 지금 설마 하는 뭐가 창궐해? 해적이 창궐합니다. 해적. 여러분 같으면 지나가는 유저들 한번 납부하면은 며칠 이지랄 6개월만 하면 막 $10,000, $20,000씩 비트코인 입금되는데 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어? 안 하겠어? 이란이고 아니 그쪽 하면은 해적들 창궐에 그거 막아준 게 미군이었어요. 무슬림 해적들 필리핀이고 지랄이고 야 인도네시아고. 그럼 그거 누가 어느 군대로 지켜야 되겠어? 중국이나 지금 초긴장 상태인 거예요. 왜? 석유 수입하니까. 아니 그간 누가 지켜준 거야? 미군이 지켜준 겁니다. 미군이 지켜준대. 그거 앞으로 돈 내겠어 안 내겠어요? 발 빼는 겁니다. 시리아 쪽은 독일하고 프랑스에서 알아서 하고, 야, 그 걸프만부터 저기까지 싱가포르까지는 우리 중요한데 싱가포르나 이런 핵심 기지나 이런 데 지키고 나머지는 지지도 말도 우리가 처먹는 것도 아니 니네끼리 처먹는 거 우리가 왜 지키냐? 이런 거 같으면 하겠어 안 하겠어? 이런 거 같으면 미국 입장에서 거기에 1년에 막 500조 600조씩 투입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합니다. 태평양 대서양만 지면 세계 바다의 4분의 3을 지배하는데 걸프만에다 군대 그냥 파견만 하고 항공모함 파견하고 니네가 해적선이 침범을 하지 지랄 그건 니네 문제지. 그러니까 중국이 바짝 러시아가 가까이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사태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동북아 질서에 아시아에 곡물 원유가 근본 물가 폭등을 불러오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중국이 불안하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아이씨 만만한 새끼 없나? 그게 어디야? 달콤하고 만만한 새끼. 저쪽으로 신장 위구르 쪽 가려니까 이건 핵테러 있을 것 같아. 저쪽으로 가보려니까 아프가니스탄이네. 이거 아닌 것 같아. 1대1로 방해되고 요즘에 저쪽으로 파키스탄 쪽에 테러 일어나고 계속 사람 죽이고 중국인들이랑 증오하고 이쪽은 아닌 것 같아. 설로 들어갖고 지금 공갈 협박하는 데가 어디야? 대만인 겁니다. 그럼 내가 문제 하나 낼게.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생각이 있어서 지금 대만을 협박을 할까요? 대만을 침공하지 않고 그냥 국제적으로 개소리 떠드는 걸까요? 미국하고 싸울 생각이 없어요. 중국이 대만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전쟁 위기설을 왜 이렇게 불을 지르는 것 같아요? 미국은 차라리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를 바래요, 안 바래요? 지금 중국의 대만 침공 문제 없으면 중국 공산당 정권은 대규모 소요 사태가 됩니다. 지금 95%가 20만 원 이하로 사는 가난한 나라예요. 중국은 5%만 잘 사는 거예요.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라 하는 걸 반길까요? 반기지 않을까요? 대만을 침공한다고?
야, 한번 우리 있잖아. 한번 태평양 함대가 어떤 건지 각인시켜주자. 지금 거의 그냥 피바다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 우리 좋지. 무기 팔아먹고 그냥 동북아 질서 그냥 한 방에 손에 쥐는 거야. 중국이 뭐하나. 서로 그냥. 근데 이러한 블러핑인 거 알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침공을 한다.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봐. 상식적으로 중국은 독재 국가입니다. 독재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를 침공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뭐냐? 죽으러 하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 문제 낼게. 우리가 지금 세뇌된 것 중에 제일 큰 세뇌가 뭐야?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다는 거예요. 70년째. 내가 얘기할게. 남한이 북한을 침공할 수는 있어도 북한이 남한을 침공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 이거 되게 간단한 얘기야. 북한은 조선 왕조식 신분제 국가예요. 51등급 카스트 국가라고. 사실상의 국민 노예제 국가입니다. 북한은. 그럼 여기서 상위 계층 15% 말고는 85%는 전쟁 일어나기를 바라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은 어떤 거냐? 다 못 살고 그런데 얘네는 지금 평양에 있는 평양의 1%, 0.1%는 상상을 초월한 초합판 살고 있는 거예요. 인도보다 더한 나라라고 카스트 국가라고 신분제가 51등급이에요. 2,600만 명을. 이 중에 15%만 국민으로 인정을 하는 15%만 사람으로 인정하는 이 15% 중에 또 0.15%만 특수 계층으로 인정하는 사실상의 봉건 왕조 카스트 국가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신분 노예제 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데? 공산주의는 평등주의 국가입니다. 저 중국 같은.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 아니고 신분제 국가예요. 신분제. 사실상의 마지막 조선왕조 노예제 국가라고.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 신분이 정해져 있는 국가라고요. 신분제 국가의 특성이 뭔데? 신분제 국가는 전쟁 수행력이 월등하게 떨어집니다. 특히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내부에 소요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안 높아요, 사실상.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신분제 국가인데. 하층 계급민, 지방에 있는 하층 계급민들이 전쟁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전쟁 적극 참여 국가예요? 아니면 사실은 노예제 국가라고. 오히려 반대로 갔다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신분제 착취받았던 70년 동안 지금 85% 계층이 사실상의 농노 상태에 있는 노예제 국가인데 농노들이 말을 듣겠냐고.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잘못하면 역성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로 계속 북한을 핑계로 남한의 기득권들이 남한 사람들의 민주주의나 어떤 자기의 역량에 대해서 이렇게 짓밟아오는 정치 이념으로 삼아온 거예요. 우리한테 권력 유지로 세뇌를 한 것뿐이지 쟤네는 절대 남한을 침공할 수 있는 나라. 왜? 신분제 국가의 특성은 뭐예요? 잘못하면 지금 제일 무서운 게 쿠데타입니다. 그러니까 쟤네는 공산당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실상 21세기 마지막 남아있는 종교 왕조예요. 북한 신분제가 51등급입니다. 아니 이 새끼가 지금 얘도 지금 3대째 아니에요. 이 새끼 아무런 정책 없는데 아버지가 김일성이고 할아버지가 김정은이라고. 아니 신분제 국가에서 노예들이 말을 듣겠냐고. 85%가 15%가 85%의 노예를 지배한 노예제 국가입니다. 남한은 더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 위견이 있기 때문에 쳐들어가자 그러면 쳐들어갑니다. 북한은 못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는 순간 잘못하면 완전히 그 평양시 인근에서 대규모 쿠데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GDP가 지금 8.2% 감소하면서 소득이 지금 10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소득이 지금 사실은 20년 전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상으로는 8.2% 감소지만 인플레이션 지금 올라간 게 더블이잖아요. 5%대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 15년에서 20년 전 소득으로 지금 회귀하고 있는 중입니다. 졸라리 가난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 GDP가 이만큼 감소하면 자산 가격도 10년 전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자산 가격이 한 4년 전, 5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는데 제가 볼 때 아직 10년 전 수준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좋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IMF급 지금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지금 3단계 추락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만 이러냐?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번 경제 위기가 중국 경제 위기라고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데 아니라고. 왜? 독일 경제 위기입니다. 독일 유럽 경제 붕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감기에 걸리면 여기는 독감에 걸려가고 있는 거예요. 독일 경제 수렁에 빠지고. 이제 기사가 제가 예고한 대로 그 10월부터 본격화, 9월이나 10월부터 본격화 되는데 벌써 8월 2일인데 오늘부터 독일 경제 붕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요? 무슨 일이 있기에 이럴까요? 당연히 지금 작년에 에너지 가격이 11배 올랐습니다. 내가 전기료가 11배를 냈다고. 아무리 뭐 독일이 뭐 한다고 그래도 무슨 뭐 선진국이고 나발이고 해도 여러분 전기값 11배 오르면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독일 뭐 신재생이 어떻고 지금까지 떠들고 있는데 지금 이게 자동차 판매량이 40%가 폭감했어요. 지금 이름이 뭘로 돼가고 있어? 예, 이제 제가 이야기는 이번에 유럽 경제 붕괴 현상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는 원자력 얘기했을 때도 다들 뭐 알리 백이 어떻고 지랄이고 나한테 막 그랬는데 편향된 정보가 사람을 현실 감각을 상실하게 하는 거죠. 유럽의 병자, 다들 뭐 히든 챔피언이 독일 경제 올 초까지 그렇게 빨아줬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에너지 가격이 이지랄이면은 다 필요 없는 거라고. 경제가 망하는 거라고. 중국이 경제가 감기 수준인데 여기는 독감 수준에서 이제는 병자 환자 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니 독일에 대한 어떤 환상, 이른바 유러피안 드림의 독일 환상에 세계 최강국이 아니 뭐든지 이게 변화를 느리게 받아들이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국 위존도, 탈원전, 일변도, 에너지 정책 그리고 뭐예요? 주력 경쟁력 하락. 왜? 전기 자동차, AI 시대에 얘네 못 팔고 있지? BMW, 벤츠 팔고 있으니까. 중국에서 이제는 한 거예요. 러시아의 에너지 위존하고 수출은 중국에 위존하니까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예? 산업은 변화하고 AI 전기차 이런 시대에 드론 시대에 독일 애들 뭐 했어? 20년 전 기술 그대로 팔아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 만에 어떻게 된 거예요? 개 박살 나는 겁니다. 에너지 비용 11배가 폭등했어요. 그러니까 11배 폭등을 했는데 석탄가스 원자재 전부 다 러시아에 위존한 러시아하고 수출이 안 되면 경제가 붕괴되는 거 지금 어떻게 전시 상태인 거죠. 전시 경제 상태인데 동유럽이 무고하네. 최대 피해자가 누구야? 이번에 독일이 되는 겁니다. 독일이 호구된 거예요. 이 얘기를 한국에서 하는데 안 통해. 왜? 전부 중국 경제 위기설이야. 유럽은 선진국이고 중국은 후진국이라.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 독일이 지금까지 유럽에 돈을 빌려주는 저장 창고에는 더 이상 독일이 이제는 산업 투자를 안 하면 동유럽 경제가 붕괴되는 거고 채권을 회수하게 되면 남유럽 경제가 붕괴되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유럽 경제 위기죠. 어게인 언제 생각나? 2011년 사태. 오늘 2011년 터졌던 도화선이 됐던 뭐가 터졌어요?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이 2011년에도 한번 그랬는데 국가 신용 등급이 하향됐습니다. 부동산 증시, 자산시장 붕괴, 재현되나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개박살 그렇죠. 자산시장 몇 년 어게인 되는 10년 전으로 회귀하는 겁니다. 지금 몇 년 회귀된 거? 5년 회귀됐어. 4, 5년. 앞으로 반토막 더 남은 겁니다. 간단하잖아. 지금 몇 년도 사태 어게인이냐? 2011년. 2012년에 무슨 위기 있었어? 2012년에 미국 마이너스 성장. 어디?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경제 붕괴 사건, 남유럽 경제 사건. 언제야? 2012년.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그 다음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됐는데 왜 유럽 경제가 붕괴됐어요? 남유럽 경제 왜 그랬어? 미국 월스트리트가 부채 한도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금융 조달 비용을 더 올리는 거예요. 복합불황 옆으로 닥치는 겁니다. 내년부터 뭐에 들어가는 거야? 복합불황. 가능성이 높은 거죠. 2011년 너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주식시장 15% 폭락했어요. 그 분기에. 근데 뭐 그런 이야기하면 자기 주식 갖고 있는 거 안 올라가고 이러니까 좋은 소리 아니겠지. 그러니까 한데 피그 사태 터졌죠. 내년에 무슨 사태 터지는 거야? 동유럽 경제, 남유럽 경제든 지금 재정위기 겪고 있는데 지금 경제위기 사태, 금융위기 사태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채권시장 가면 7% 8%짜리 금융채 얼마 줬습니까? 제 말대로 좀만 더 있으면 8% 나옵니다. 8%. 근데 봤을 때 손해보험사 쪽에서 8%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한국의 뭐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한국에서 201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11년도에. 금리 3.0에서 3.25로 한 차례 올렸어요. 미국 저거 올라간다. 이번 달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안 높습니까? 2달만 기다리면 채권시장, 주식시장 난리 납니다. 2~3달 기다리면 자산시장 붕괴 현상 오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복합불황. 어게인 뭐야? 2011년. 이번 달에 그러면 어떻게 마지막 어떻게 금리 인상하고 내년부터 금리 하락시킵니다. 복합불황이라고. 경제 대재앙이 일어나는 거지. 몇 달 남은 거야? 2~3달 이후에 주식시장 개박살, 채권시장 붕괴. 지금 우리나라 뭐 하고 있는 거야? 10년 전으로 회귀하고 있는 겁니다. 2011년도로 회귀하고 있는 거야. 은행권은 고금리 유지하죠. 왜? 자본 충당금 올라가니까. 국가에서 금리를 내려도 이게 이제 골 때리는 사태를 겪을 거예요. 국가에서 기준금리 내리는데 시중금리를 올라가는 사태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자들 미쳐버리는 거지.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줘요. 금융권에서. 뭐만 해? 잡아놓은 물고기들 쥐어짜는 거예요. 금융권에서 다 잡아온 물고기 쥐어짭니다. 몇 년 동안? 30~40년 동안. 오늘 7.5% 적금 특판 나왔어요. 새마을금고. 다음 달 되면 8.0% 잘하면 또 합니다. 8%, 9%짜리. 특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신협이나 이런 데서. 고금리 특판 팔고 있습니다. 돈만 예금해라. 이자는 얼마든지 준다. 아니 한국은행에서 무제한으로 돈 준다 그러니까 뭐 저번에 무제한으로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 후순위채 8%, 9%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이제 금융권에서 금리 경쟁에 들어간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자들 이 손해본 거 내년에 쥐어 짜겠어요? 안 짜겠어요? 피 빨아먹겠어? 안 빨아? 저는 더 이상 내놓을 게 없어요. 신장 2개야. 하나는 꺼내자. 이거 하겠어? 안 하? 금융권 애들이 이거 하겠어? 안 하겠어? 특판들 여기뿐만 아니고 다 특판 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나라에서 금리를 내려도 특판 판 거 손실 벌충한다고 주택담보대출, 신용담보대출자분들 장기 털겠어? 안 털겠어? 여러분 같으면 금융권 사람들이 건전성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앞으로 무슨 일 벌어지고 있는 파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 가난해지고 있는 겁니다. 중신용 고금리 이지랄 하겠어? 안 하겠어? 제가 얘기했던 금융노예 40년 여러분 같으면 지금 지방은행이니 금융권들 손실 났던 거 금융노예들한테 살살살살 예대금리 적용시키겠어? 안 하겠어? 2008년도에 기준금리 내리는데 은행 부실 대비해서 시중금리 올랐어요. 국채은행 금리가 7.5%였습니다. 그 사태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회귀하는 겁니다. 해외 악재는 후반형 이제 영끌돈을 죽은 거야. 뒤진 겁니다. 2011년 미국 이 사태 이후에 이게 더 컸죠. 자산시장에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신호탄이 돼서 그 다음 연도부터 개작살 났죠. 그리고 그 다음 연도 여름부터 지하철의 투신자살이 급등했습니다. 지금 이제 독일 경제 무너지고 미국 월스트리트 유럽에 이제 자금을 안 빌려주는 자금 공급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럽 자금을 어디다 맡겼어? 독일에서 직접 할 수가 없어. 유럽 자금은 지금 런던하고 암스테르담하고 뉴욕에 다 맡겨놨습니다. 이게 다시 싱가포르하고 홍콩하고 그다음에 도쿄에서 이 자금이 중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야? 모든 세계 자금은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 갈 가능성이 있어요. 뉴욕에서 지금 신용등급 내렸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지금 망할지 모르는데 끊어버리지. 소득이 뭐가 하는 10년 전으로 다 자산시장 뭐예요? 10년 전으로 회귀하는 겁니다. 나라에 돈 없어요. 인플레로 이제 조정을 해서 금리 하락시킨다. 인플레 조정해서 닭털뽑기 들어가는 거지. 아프지 않게끔만 계속 슬슬슬슬. 시중금리는 그러면 내려가기가 쉽지 않아요. 인플레 닭털뽑기 들어가면. 왜 인플레 닭털뽑기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전쟁이나 이런 거 할 때 뭐 미국 GDP의 뭐 250%, 300% 하면 인플레 현상이 그래서 지금 잘못하면 70년대 세계 경제로 간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왜 우리나라만 닭털뽑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인플레로 국채에 대한 빌렸던 화폐 가치를 절하시켜서 채무를 상환하는 화폐 가치 채무 상환을 진행 중인 겁니다. 그래서 뭐 금을 사야 되는 이런 얘기가 그 얘기예요. 미국 공기업 정부기관 신용 강등시키는. 그러니까 미국 거를 지금 친 게 아니에요. 자기들 살을 내주고 지금 뭐예요? 유럽 경제 뼈가 아삭나는 겁니다. 미국이 살을 내주고 뭐예요? 유럽 경제 뼈를 취하는 거예요. 뼈들 다 아삭나는 겁니다. 닭털뽑기 들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안 아프지? 안 아프지. 자동 소득 감소, 자동 국가 채무 감소. 미국이 자금적 채권시장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혼란에 혼돈을 가는 거예요. 누가 이거 하는 거예요? 쇼하는 거야? 미국에서 우리 지금 신용등급 하락했어. 니네는 디즈랜드. 이게 닭털뽑기가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 그게 70년대 인플레 사태가 되는 거예요. 최악의 경제 위기. 지금 그걸 제일 염려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이렇게 진행되면, 그게 그렇게 진행되면 전 세계 일본화되는 거고, 소득은 낮아지고 인플레는 증가하고, 당연히 화폐에 대한 가치는 떨어지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얘기하기가 저는 좀 겁납니다. 미리 이 사태가 일어날 거라고 예고를 했고 지금 그대로 되는 현상에 대해서 많이들 놀라고 계실 겁니다. 좀 있으면 이제 보수 기득권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걸 하냐 같으면 언론 통제 이걸 이용하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는 거리 안전이라고 시민들 지지를 받으면서 먼저 통제할 게 이제는 70년대, 80년대 불었던 영상 매체, 가짜 뉴스, 공포감 조장 이런 것들 해서 70년대, 80년대로 약간 돌아갔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혐오감 조장이나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거냐 같으면 자기들도 무섭거든. 감시사회이면서 그 영상을 통제합니다. 영상. 그러니까 조커라든지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사회 하층 계층을 다룬 영화들, 불만이 나올 수 있는 현실적인 영화들, 매체들,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금지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이 조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회에서 소외받고 배제된 사람들의 참혹함, 불행, 분노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검열 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 불만이 기층 민중들 지금 불만이 우리나라의 보통 사람이라는 거 한 80%는 들러리들이요. 들러리. 그중에 이제는 사회 들러리인데 거기 한 20-30%는 들러리보다 못한 배제 계층입니다. 여기 이제 20대 30대들이 배제 계층으로서 그 평생 자기들 다른 사람들 보던 삶하고 자기가 비교를 하니까 특히 이제는 기층 민중들이 겪었던 가족, 연인, 사회 이런 우리가 봤던 전통적으로 기득권 계층에서 강요했던 그런 유교적 덕성주의, 카스트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증오심과 배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국은 철저하게 들러리나 패배자로 전혀 이제 주류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고물가 상황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폭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터져 나온 게 미국에서는 1950년대, 60년대 황금의 권위주의 시대를 보내고 나서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대단했습니다. 근데 직접 찔러보니까 별거 아니거든. 그 전까지 선생님이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몇십 년이 지난 일인데도 당사자에게는 평생이 그게 그 사람들의 세상인 거예요. 그 상처가. 물론 극복한 사람들도 많죠. 저도 극복한 사람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극복을 하는 방법도 알려준 사람이 없는 거야. 불우한 가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 게 극복이고 어떤 과정을 넘겨야 되는지도 제대로 다른 배제당한 사람들, 불우한 환경에서 자기가 선택한 인생은 아니잖아요. 불우한 환경이라는 게. 던져진 거지. 그런 거에서 자기가 스스로 성장하는 방법이나 자기가 자존감을 챙기는 거나 세상에 배신당하고 이용당했을 때 어떻게 그 상처를 온전히 움켜쥐고 눈물을 흘리고 그 시간을 보내는지 이 사람들한테 알려준 사람이 없는 거야. 오로지 나 잘 처먹고 잘 산다는 방송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차곡차곡 증오와 분노가 쌓여가는 거야. 어차피 세상 살기 싫은데 이렇게. 여기에서 지금까지 간섭주의자들이 관심이 그 사람들 맨날 소외된 사람들 진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진짜 관심 있냐? 이런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개소리나 할 줄 알지 진심으로 그 사람들 입장이나 상황에 대해서 알려고 하질 않아요. 처음부터 돈벌이 할 수단으로 대부분 돈벌이 할 개수작질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혀 알지를 못하지. 계속 안절부절 방황을 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인생의 방향을 잡을 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설할 줄 모르는 거야. 왜? 개소리로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번 살인 사건들이나 이번 칼부림 사건들의 상당수의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한국의 매스 미디어나 기득권 또는 지금 살아가는 사태에 대해서
진실적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로지 들러리, 배제, 외면, 가해자가 이해하고 용서해라. 시간이 갔으니까. 이런 거고요.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지금 어떤 공포 상황에서 어떤 혼란 속에서 움츠러지고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야. 그걸 알게 된 거야. 그럼 그거에 대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최소화할 거냐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왜? 남들을 들러리 세우려고 하는 개새끼, 개 같은 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지금 간섭주의자들이 이 사태의 원인을 폭등시킨 원흉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 안전이 지금 난리 나는데 자기들은 직접적인 당사자나 가해자가 아니라는 거야. 사실 이 사람들이 가해자입니다. 어떻게 할 거야? 인생 포기한 애들. 분노 쌓인 애들을 어떻게 할 거야? 어떤 위로를 할 거야? 그 분노에 대해서. 그 방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거야? 쟤네들이 내가 그랬잖아요. 저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냐고. 그걸 공포와 포갑으로 할 거냐? 못합니다. 살아가는 방법이나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돼요. 그거는 진정성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금의 간섭주의자들은 그래서 세상에 어떤 면에서 가장 간악한 기생충이라는 거예요. 성락주의자들이나.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는 이런 사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정신 차린 게 뭐냐? 다 같이 같은 사람들이다. 물론 그게 뭐 완전히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그 사람 살아가는 방식이다. 간섭주의자들이 앞으로 더더욱 날뛸 거예요. 대다수가 들러리인 사회에서 나만 잘 처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자본가나 기득권 대변으로 간섭주의자들이 뭘 알겠어요. 가을 지나면 분노에 쌓인 애들이 뭘 하겠어요. 길거리 방황하면서. 방황하러 다니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일가족 살해가 계속 일어날 겁니다. 왜 일어나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연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이 사회는 지금 간섭주의자라든지 지식인들은 지금 이 사회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도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라. 아니 인생 포기한 사람은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저기서 노원역에서 몇 명 죽일 건데 그중에 헤어졌던 여자친구 알던 지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할 건데? 아니 건보였는데 거기 칼 들고 있었는데 뭐 방황해갖고 앞으로 인플레 사태가 제4차 물가 대폭등이 다시 시작할 거예요. 당장 다음 달부터. 조만간에 폭염 때문에 70년대 물가가 어떤 거였냐 그러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교과서하고 내용이 좀 다릅니다. 정확하게 무슨 현상이었냐 같으면 그때도 환경 변화로 인해서 70년대 환경 변화로 인해서 시장에서 농업 생산성이 한 4, 5년 동안 뒷걸음을 쳤습니다. 이른바 흉작 사태입니다. 흉작이나 흉년에 물가 올라간다고 화폐를 금리를 올리고 생쇼를 하고 뭐 한다고 물가가 잡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가 어떻게 막 교과서 얘기하는데 개소리입니다. 거짓말이라고. 지금까지 여러분 배운 건 다 거짓말이야. 70년대 흉작 사태였어요. 유가 폭등의 흉작 사태였다고. 그럼 화폐로 조정을 하고 무슨 지랄도 인플레 사태를 해결이 가능했겠냐고. 근데 흉작 사태에 물가가 잡혀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막 상상 속에 화폐 승수 개념이나. 이번 사태 뭐예요? 흉작 사태 오는 겁니다. 흉작이라고. 금리를 올린다 물가 잡히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사태 딱 간단한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전혀 상식적이지 대학에서 배웠던 얘기 그대로 앵무새처럼 하는 건데 전혀 사고가 없다고. 흉작에 무슨 일 벌어집니까? 역사적으로 우리는 역사에서 흉작에 어떤 일들 벌어지는지 다 배웠어요. 오일 쇼크에 흉작 사태가 터지니까 물가가 기록적으로 폭발하고 유럽 운명이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갔던 겁니다. 흉년 때문에. 너무 물가가 폭등하니까 국가가 잡을 수가 없어. 왜? 흉년 사태 때문에, 흉작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앞으로 인플레가 잡히고 이런 얘기를 유튜브에 대다수 하는데 그냥 정신병자들 보는 거 사실은 상식적으로 여러분 국사 시간에 배운 상식으로 보면은 미친놈들 아니야. 경제나 전문가 아니고 미친놈들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민심이 더 이게 지금 쌓여있던 차곡차곡 배제감 쌓여있던 사람들이 계속 길거리에 뛰어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준비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여파 최하 2, 3년 갑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쇼핑하거나 어디 가서 손댈 게 있어요? 없어요. 비싸갖고. 냉동식품이나 전자레인지밖에 없다고. 간단한 얘기라고. 거기에 소금이니 뭐니 기초 백색식품 설탕이니 가격 오르는 걸 보세요. 물가가 내려갈 수 있나. 그냥 갑갑한 겁니다. 이 상태가 계속 될 거니까. 지금 영끌한 애들은 지금 내가 그랬잖아요. 줄줄이 자살할 거라고. 왜?
흉작 흉년의 투기까지 했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좀 틀렸으면 좋겠어요? 죽음으로 가는 거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쉽지 않다요. 흉작 흉년의 지금 아파트가 문제?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고요. 상식적인 거라고 다. 앞으로 농산물 도둑들이 들끓을 거라고. 지금 뭐 나와서 물가가 잡히니 뭐 와서 뭐가 몇 프로가 어떠니. 봐서 정신병자처럼 보일 겁니다. 사태를 하면. 왜? 초등학교 국사 시간만 들었어도 지금 무슨 사태가 벌어질지 여러분 눈에도 선명할 거예요. 유가 폭등이 뭐야? 기본적으로. 흉작 사태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땀 흘리고 절제하고 사는 게 지금 답입니다. 제가 아는 한 정직하게 땀 흘리고 절제하고 사는 게 장기적으로 답이에요. 누구한테는 저한테 와서 낄낄끼 웃고 조리돌리면 그렇게 살면 뭐 200층이 400층 절제하고 정직하게 사는 게 지금 답입니다. 이번에 왜 사상 최대 경제 위기냐 그러면 돈 있는 사람한테는 큰 일이 아닌데 중산층한테는 왜 이렇게 중산층 이하한테 왜 이렇게 사상 최대 경제 위기냐 같으면 아마 제가 볼 때 내후년쯤 되면 믿기지 않겠지만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는 내후년쯤 되면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정도 낮춘다는 이야기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유는 국가 채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 신용등급 하락하기 직전 앞으로 올해나 내년에 벌어질 일들은 뭐냐? 벌어질 일들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합니다. 일단은 20, 30대 부채가 한 개인당 한 9천만 원 정도 돼요. 빌린 사람. 이게 왜 이게 문제냐? 왜 가장 크게 직접한 문제냐? 소비 격감이 고령층 같은 부채에 비해서 18배입니다. 근데 지금 20, 30대들이 영끌한다고 지금 부채를 대부분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20, 30대 애들이 지금 방황하는 거죠. 자기가 TV나 유튜브 강의나 뭐 이런 거 본 거하고 자기 환경이 너무 다르니까. 지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좀 있으면 다른 게 아니고 목을 죄어올 겁니다. 일단은 카드론인이 뭐 빌려서 어떻게 해결한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20, 30대 돈 몇백 몇천에 대해서. 근데 돈을 못 빌릴 거예요. 다음 달부터 돈들을 못 빌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장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소비하는 거. 제가 내환위기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이번 사태는 내환위기다. 20, 30대가 소비 안 하는 세상에서 살아봤어요? IMF 이후에 자영업이 무관에 왜 이렇게 늘었냐 같은 그래도 대학가나 이런데 20, 30대가 소비를 해줬기 때문에 생존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20, 30대가 소비 없는 세상이 펼쳐져요. 소비를 할 수가 없지 빚쟁이인데. 돈을 정말 많이 빌리면 해외 워킹홀리데이 가는 거고. 왜? 4, 500만 원짜리. 과거에 2011년, 14년 사이에 워킹홀리데이 폭증했습니다. 해외 이민자하고. 해외 이민 왜 가요? 돈 떼어먹고 도망가려고. 다 파는 거야. 대출 받을 만큼 받고 해외 이민 신청해서 신청한 날짜 딱 잡자마자 해외 이민이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는 그런 데 있어요. 뭐 이금융권이나 카드로 대출 풀로 땡긴 다음에 주변에 돈 빌려갖고 해외로 도망가는 거예요. 왜 망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손실액이 은행 채무 손실액이 2조 원이 넘었었습니다. 해외 이민을 도망가려고 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맛을 본 사람들이 해외 유학 가서 해외 이민 가서도 해외 교포들을 사기를 치는 겁니다. 남들 자기 살겠다고 지인들이나 주변에 뭐 은행에 돈을 풀로 땡긴 다음에 도망가는 거야. 미국이든 뉴질랜드, 호주고. 2011년, 14년 사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두 가지 워킹홀리데이하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당연했던 건데 거기 플러스 20대, 30대가 소비가 없는 세상. 일단은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지금까지 사람은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대로 알고 대출이 이제 안 나와요. 대출이 없다. 사상 최대 경제 위기를 느낄 거야 아마. 대출이 안 나와.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대출로 소비했는데 대출 자체가 이제 안 나와요. 언제부터? 다음 달부터. 내년이 아니 다음 달부터 안 나와. 대출이 안 나와. 왜? LCR 정상화돼서. LCR 정상화되면서 지금 주택담보대출금리 폭등하고 있잖아요. 대출도 안 나와요.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 피 빨아먹는 겁니다. 금융노예 했던 사람. 소득은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대출금리가 폭등하고 돌려막기 할 수 있는 대출은 중단되고 대출 받은 사람. 그러니까 아예 마트니 뭐니 뭘 내놔도 안 팔려. 그런 일을 안 겪어봤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난 다음 달부터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 달. 뭐 아니에요. 제가 시중 봤을 때 1년 후에 예상 아니에요. 그냥 다음 달부터 이 난리가 시작될 거예요. 칼부림은 제가 예측이 늦었죠. 올 연말부터 칼부림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거보다 빠르게 칼부림이 올 여름에 터졌어요. 폭염 때문에 그런 건지. 추운 겨울에 방화하고 칼부림이 같이 일어날 걸로 생각했는데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이제 이 이후에 가족들 어마어마하게 해체됩니다. 부채 집안에 뭐가 남겠어요? 가족들. 원한과 원망, 노예된 가족들 사이에 원한과 원망, 불화 말고는 없는 겁니다. 점점 칼불이 심할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말씀드려왔어요. 그런 사회로 가고 있다고. 단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이 봤을 때 지금 20대 지금 연체율이 20%, 20대 초반 애들 27%예요. 30대가 10%대가 넘을 겁니다. 조만간에. 그럼 부채 휩싸인 애들 선택지가 뭐가 있는데? 취업이 돼. 뭐가 돼? 지인들이 돈을 빌릴 수 있어. 카드 공항 다 막혔는데 한국에 살 수가 있어.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신불자니까 와갖고 5명 중 1명이 신불자인데요, 뭐. 우리가 농촌에 시골 농촌 가서 일하면 되는데 요새 공장 노동자 하면 되고 지금 20, 30대 새끼들이 그럴 놈들이냐고. 한국에도 사람이 모자라요. 시골 저 수경농사라 공장형 농장이라.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래? 영어 배우러 간다, 일본어 배우러 간다. 자기 영어팔로 하는 거라고. 외국 가갖고 그 지랄하는 게 더 인스타에다가 그거 올리고 영어팔로 한다고. 몸뚱아리 영어팔로 하는 거라고. 한국에 농촌 가갖고 일 배우고 농업 경영인 되고 그러면 먹고 사는 지장이 없다고. 재산도 생기고. 어디서 똥폰만 들어가갖고 워킹이니 지랄이니 이런 것만 들어가면 너 해외 뭐가 워킹홀리데이 하러 갔다 왔어요. 해외 어디 가갖고 지금 도쿄타워에서 헤쳐먹고 있다고. 어느 호주에서 지금 멜버른에서 지금 카지노 왔다고. 그래갖고 돼지똥 치우고 닭 있잖아요. 닭 치킨 우리나라 수출하는 거 치킨 그거 닭털 뽑는 거 한 닭똥하고 닭털 뽑는 짓 하는 거라고. 워킹홀리데이 농사 짓고 더 한국보다 더 열악해. 뭐 제일 최악이 나중에 국가 신용등급 하락에 있다. 하락 사태 온다고. 이 새끼들 그거 알고 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100% 알고 있어. 이 새끼들 이거. 지금은 서민층 가게 소비 격감이라니까 뭐 동네 마트고 뭐가 다 폐업이 앞으로. 우리가 신용강등 되겠어? 내가 물어볼게. 2, 3년 후에 신용강등 될 가능성이 높겠어? 없겠어? 다 여러분 보이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왜 최악의 내환위기 내수위기냐? 20, 30대 다 빚쟁이야. 걔네들이 소비하는데 돈 빌려서 소비 다 했다고. 끝났다고. 지금 그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국가에서 빚내갖고 이거를 떠받친다고. 2, 3년 동안 정권 유지한다고. 그럼 2, 3년 후에 국가 신용등급 강등. 미국처럼. 제 얘기가 틀릴 것 같으면 아닐 것 같아요. 지금 가는 꼬라지가. 그래서 최악이 되는 겁니다. 얘네들이 민주당이야 국민의힘이야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냥 정권 잡고 뿔만 빨다가 몰라 이럴 사람들이 아니야. 애들 이거 정권 유지한다고 국가 채무 늘리면은 신용등급 강등되는 건 100% 아니야. 지금 벌써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부터 20대들 다음 달부터 대출 중단이라고. 지금 대출 2금융권 저축은행 대출 중단된 뉴스 하나도 안 나옵니다. 자기들 그것만 보이고. 돈을 못 구해 신용카드고. 겨우 카드론 지금 돌려막기 하고 있어요. 지금 물가 폭등에 제가 말씀드렸던 에그플레이션 이분이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게 이제 자산이 문제 아니라고. 몇 년 동안은 나는 계속 얘기한 게 있어요. 투기선동 유튜버들 지금 니네 사례글들 올라오면 어떡할 거야? 국가에서 막아주나? 사람들이 니네 박수 칠 것 같아. 안 됐다고 이거 범죄라고 얘기할 것 같아. 투기선동 유튜버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어. 니네 그러다가 이번은 알지 못하면서 개소리하고 떠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림이 그려져야지. 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론적 근거와 배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이나. 니네 이번에 내가 그랬지. 죽을 수도 있다고. 옛날에 용인업자들 부부들 목 잘려 죽은 다음부터 애들이 속 들어왔어. 니네. 용인업자들 그거 목 잘린 시체로 발견된 다음부터 니네 그때도 아고라 때 얼마나 심한 줄 아냐? 난 이거 살아있는 역사야. 아고라 때부터. 개소리 하다가 조용해지더라고. 뒤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도 막 저 경매 신인이 뭐 사기꾼들 난리가 아니었어. 토지의 신인이 경매의 신인이 아우 사기치려고 아고라에서 어마어마한 전쟁터에서 전쟁터. 투기 뭐 재건축 투기를 하느니. 해외 뭐 부동산 자산 투자 앞으로 다 마이너스 수십조씩 날 거니까 아비규환 꼬라지 나는 거 한번 보세요. 지금 나는 주식시장 이번에 띄우는 거 보면 나는 이거 지금까지 호재 나왔던 거 내가 볼 때 99.99% 다 사기야. 지금 뭐가 어떻고 막 들떠서 얘기하는데 해외 거 내가 찾아봤거든? 우리나라에만 개지랄이야. 다른 나라 신경 안 써. 이거 이상하게 유튜버나 다른 새끼들이 조장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만 뭐가 어떻고 지랄이고 다른 나라에서 대부분 신경도 안 써. 그냥 우리나라에서 마치 세계에서 난리 난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그거 왜 그런 식으로 사람들 관심을 유도할까? 주식 투기야. 주식에 관심 있는 개미들한테만 초돈에서 내가 볼 때 90% 사기하고 1%가 있으니까 그거 내가 볼 때 사기의 가능성이 너무 높아.
그리고 해외에서 봤는데 해외에서 관심이 이 정도면 어마어마할 텐데 뉴스 토픽이고 없어요. 2차 전지, 초전지 다 사기야. 일부만 갖고 와서 너무 확대해서 지금 전부 지랄이야. 시간 지나서 보자고.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튜브나 이런 게 자기들 볼 수 있는 데서 그게 그 코멘터리가 따라다니니까 한번 거기에 이렇게 관심을 하면 전부 그 내용으로 쭈쭈쭈 관련 동영상이 계속 올라오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떠드는 전 세계 99.99% 아무 관심이 없어. 내가 볼 때.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내가 객관적으로 보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어. 우리나라 아무도 주목 안 해. 이거 전부 다 외계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뭐가 어떻고. 한글로 얘기하라고. 뭐가 어떻고 지랄하면 이거 사기예요. 당신 클릭한 것 때문에 관련 알고리즘이 따라다니는 거에 해외에서 아무 관심 없어. 거의 대부분 내가 볼 때. 요즘 영끌이 좀 심해요. 바닥이네 하고 지금 들어간 지 한참 됐죠. 지금 유튜버들도 많이 떠들고 그러시고 이왕 이번 기회에 빠져나오려고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보면 2020년에 한 번, 그다음에 이제 여진이 이제 2022년에 한 번, 지금 보학 지나서 올 한 11월부터 세 번째 이제는 폭락이 있을 텐데 왜 폭락하냐? 어느 정도 이번에 좀 진폭이 크냐 그러면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뭐 금리, 유가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수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수요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일단은 너무 높아요. 5억, 7억, 10억씩 이제는 수도권에 대출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뭐 50년 지금 50년 그 DSR 받으셔갖고 한 달에 뭐 350만 원, 뭐 400만 원 괜찮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자기들도 처음부터 폭탄 돌리기인 거 알죠.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남들이 망하는 거는 남들인데 나는 안 망할 것 같아.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자산시장에 들어온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도박하고 똑같아요. 참 사람 심리라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 내가 하면은 안 망할 것 같아. 이 판에 보면 내가 하면 안 망할 것 같아. 지금 20대 뭐 30대 연체율 보면은 20세기 21세기 들어서 가장 또라이 같아. 이렇게 속이기 쉬운 세대가 세상에 있을까? 이렇게 속이기 쉽고 사기 쳐먹을 수 있는 세대가 이런 세대가 존재했을까? 이 극도로 나밖에 모르고 극도로 남하고 비교하고 극도로 사회에 대한 봉사 수준은 떨어지고 극도로 수동적이고 평균적으로 이런 20, 30대가 존재했었나? 문제 여러분 자녀들이죠. 애들이 왜 이렇게 또라이가 됐을까 우리나라 20, 30대가. 대출 안 받은 20, 30대 없어요 지금. 정상적인 대화가 안 돼 하다 보면. 아니 그냥 다 의미가 없고 이 간단한 게 뭐니까 GDP 100을 넘으면 망하는 거예요. 뭐든지 100을 넘으면 신용이 붕괴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계 부채 다 GDP에서 뭐 이게 이 스포츠를 세 가지 나누는데 하나는 중소상공인 중소기업 가계대출 그다음에 국가대출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대기업 대출 이미 대기업 대출 말고는 GDP를 다 지금 100% 넘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거품이 빠져야 될 때인데 안 빠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바젤 3 때문에 제도 들어와서 그때 DSR 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도 저를 얼마나 또라이 취급하고 정신병자로 내몰았습니까? 니네 DSR 하면 DSR 제도 하면 몇 년 전부터 니네 다 죽는다. 금융 노예되는 거다 40년. 지금 보니까 50년으로 바꾸고 있는데 그리고 DSR 들어와서 대출 중단 사태 맞아갖고 지금 경매들 많이 나오고 있죠. 많이 망하고 파산하고. 이번에 이제는 또 그거를 한다고요. 이제는 뭐랄까 LCR이 정상화되고 있어요. LCR. 이 현상에는 전부 다 바젤스를 이해해야 됩니다. LCR 제도가 정상화돼. 언제부터? 9월, 10월 달부터 1금융권 LCR이 정상화되고 내년에는 그 경기 대응 완충 자본 해야 되고. LCR 정상화되는 게 뭔데? 유동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뭔데? 은행이 현금을 확보해야 돼요. 언제부터? 10월 달부터 은행이 그래서 지금 은행들이 예금 경쟁에 들어간 거예요. 뭐 은행만 그러냐? NSFR이나 뭐 다른 데들도 마찬가지로 전부 이 유동성이 지금 없는 겁니다. 금융권의 유동성 확보 전쟁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서로 지금
LCR 한다고 예금 이자가 폭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4%라는데 돈 없는 데는 막 7% 특판짜리 막 내보내는 게 LCR 때문에 그래요. 바젤3 LCR 제도. 그리고 이제는 연말 되면 NSFR이라고 1년 그걸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모자란 지점들은 7%짜리 고객님 특판입니다. 여기에 이거에 대해서 채권만 지금 LCR 갖고 뭐 할 거 채권 매수를 해야 돼요. 그 돈을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보통 국공채입니다. 그래서 국공채가 인기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그래서 지금 뭐 새마을 사태도 왜 그래? 국공채 70조 갖고 80조 갖고 있는데 한 일주일 사이에 후루루 5조 날려버리니까 10조 날리니까 한국은행에서 불안한 거 채권시장 붕괴할까봐 지금 LCR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은행에서는 대출은 대출대로 하지만 그만큼 또 예금도 금리가 높아지니까 계속 상승 효과죠. 제가 그랬잖아요. 10% 상단 10% 9% 넘어 10% 갈 수 있다고. 올 연말에 그 꼬라지 볼 수 있다고. 왜?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LCR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LCR. 그러니까 은행채 발행하고 은행에서 현금 확보하냐고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앞으로 이게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지금 6% 7%짜리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거 구매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거? 여러분들 돈 벌 일밖에 없어 앞으로. 이거 구매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거? LCR 정상화.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못하는 영끌한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니 왜 변동금리가 막 7, 8%막 대출 받은 사람이 9%막 이게 뭐냐 막. 그리고 이제는 이거 발행한 액수만큼 계속 돌아오니까 서로 금리 인상하는 거예요. 7% 막 8%. 작년에 24조 발행하고 올해 23조 돌아오는데 올해 또 한 10조 더 30조 더 발행하는 거예요. 이자가 계속 올라가는 거지. 7월부터 조금씩 당겨하는데 올해 11월부터 이제 정상화입니다. 11월 예상이. 10월에 97.5%, 11월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바젤3 이런 제도 용어를 모르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때 DSR 뭐 IFRS 9 이런 얘기 할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LCR 정상화. LCR 정상화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은행이 돈이 없어요. 뭐라고? 은행이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엄청 무서운 사태인 거야. LCR 정상화. 내년에는 경기대응 완충자본제는 또 정상화하지. 뒤진 거야. 내후년까지 그냥.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작은 경색이야 그냥. 올해 11월부터 퍼펙트 정상화인데. 그러면 정상화인데 은행채 발행하고 대출 중단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이금융권이 더 몰려가는데 이금융권도 대출 중단이에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행 안 올리는데. 왜 그러는 거야? LCR 규제 때문에. 다 뭐예요? 바젤3 제도를 정상화해서 그런 겁니다. LCR, 은행이 갑자기 막 돈이 없는 거야. 겪어봤어? 은행 돈 없는 현상 겪어봤어? 아니, 은행에 돈을, 그 충당금도 쌓고 모두 한다고 작은 국공채도 갖고 있고, 바젤3 정상화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 신용등급 하락하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바젤3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그때 뭐 상상력으로 키웠는데 공포사기네. DSR하고 대출 그거 중단시킬 때 2020년에 제가 예고한 대로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지금 3년 동안 금리 폭등하고 지금 계속 망해가고 있는 거. 와서도 뭐 언제 망하냐. 지금 자살 중이야. 일가족하고. 극단적인 선택 얘기가 안 나와요. 지금 시중에 칼부림이 일어나고 그런 거 보면 아니 씨발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 내가 배부르다고 남들도 다 배부른 줄 알아요. 지금 민심 흉흉할 대로 흉흉합니다. 매일 그거예요. 이거 그냥 매일 생활고에 매일이야. 그럼 누가 극단 선택을 하냐? 여러분 극단 선택을 20, 30대는 배가 고파도 안 해. 그렇게 많이 안 하더라고. 극단 선택은 고독사나 극단 선택은 대부분 나이가 몇 살이 할까? 70년대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70년대생이 70%가 그러니까 50대 들어가는 50초가 50대가 지금 다 극단 선택이에요. 그것도 누가? 남성. 고독사의 대부분도 누구야? 50대 남성.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죽지는 않아요. 왜? 아직 그게 있으니까. 50대는 그냥 극단 선택 72%가 남성이고 연령대가 50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작년에도 사상 최대였는데 계속 늘고 있어요. 좀 난리야. 20, 30대는 아무리 영끌하고 지랄하고 부모님한테 가서 사정하면 되나 봐. 50대, 60대는 사정할 사람이 없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시작해. 나도 위에 아버지 세대 지금 막 중환자실에 있고 난리가 아니더라고. 50대, 60대들 그냥 극단 선택. 너는 아버지 찾아, 아버지는 극단 선택하는 거 엄마.
망했는데 다 도망가는, 나 이번에 망했어. 50대. 싹 도망가는 거야. 우리나라 잔인해요. 그전까지 아버지네, 뭐네 그러다가, 망했네. 우리 아빠. 싹 도망가. 이 모든 불행은 누구 때문이야? 가난한 애비 때문이야. 매일 지금 이 나라 거의 그냥 생활고나 저기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전쟁 시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극단 선택을 합니다. 매일. 담임들도 요즘에 한평생 그나마 큰 풍파 안 겪고 살아가려면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돼. 몰라서 그런 거야. 저 이제 LCR 정상화되는데 예고대로 금리가 떨어질 거래. 안 떨어져 마. 특히 네 금리는 더 올라가. 그 유튜브에 모 프로에 여의도 증권가 분들 나오시잖아요. 분들 하는 거 이렇게 가끔 보는데 말하고 상당히 교묘합니다. 교묘하고 위해주는 척 이야기를 해요. 남들을 위해주는 척. 제가 볼 때 3차 그 폭락 시작하면은 멘탈이 엄청나게 붕괴될 겁니다. 이번 폭락은. 아니 생각을 해봐. 저기서 건설사 다음 달부터 부도 시작인데 부도 날 거야 라고 지네 지금 부도 준비하고 있는데 하하하 웃으면 부도 준비하고 있는데 법정 관리하고 건설업계 전체가 1, 2년 기다렸다가 미분양이나 주축하던지 싸진 분양가에 주축. 저기 지나가다 보면 무슨 운정신도시니 이런데 2억이에요 3억이 많이 붙어 있어. 그럼 왜 붙어 있겠니? 5억 7억 하던 거 3억이에요 2억에 건설사 왜 그런 걸 붙여놨겠냐. 그 증권가 여의도 분들 나와서 얘기를 하면 마무리를 드리면 이래요. 예전에 케이블 TV에서 사기치던 수법보다 더 지능화돼 있어요. 상당히 교양 있는 척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거 돈 주고 출연하는 거거든? 이 새끼들? 절대 뭐 공짜로 출연할 수 있는데 절대 이 업계의 생리상 돈을 주고받거나 아니 이권을 주고받아서 서로 출연하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거든? 근데 다 그 시청자들을 위해서 출연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여튼 존나 교묘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홀딱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 막 피해자가 엄청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같으면 생각을 해봐. 돈을 주고 출연했다는 거나 아니면 이권을 주고 출연하는 인간들이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위하는 척 얘기하거나 지나간 중요한 정보 던져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나와서 무슨 얘기라 위해주는 척 하는 얘기들은 믿고 거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러니까 대출 시스템이 저소득층한테 대출이 안 나오는 구조로 바뀌었었습니다. 2016년에서 18년에. 그래서 대출이 나오는 사람들이 고신용 고소득으로 대출이 나오게끔 짜여져 있었어요. 바젤3 제도. 그래서 이 저신용자들이 이번에 갈 데가 없고 대출을 못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 리만 사건 때 대부분 파산이 중저소득층 대출이었잖아요, 구조가. 이번 구조는 바젤3 때문에 대출 구조가 고신용 고소득의 몰빵의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20, 30대 젊은 사람들한테. 지금 보험 계약도 전부 다 보증 이런 거, 저축 이런 것들은 다 마이너스 손실로 바뀝니다. IFRS 50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보증을 안 하고 장기성 보험 아니면 이익이 안 남아요. 장기성. 이걸 장기성이라고 그러는데 장기성 CM 쪽으로만 전부 계약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생명보험사가 좀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생명보험사가 왜 위험해요? 저축성 연금보험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저축성 연금보험 전체가 원래는 부채로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 부채로 안 잡히는 그 앞으로 경쟁력이 있는 데가 손해보험사예요. 이익 보는 게. 그래서 손해보험사가 그래서 지금 천문학적인 이익을 보고 있는 거고, 생명보험사가 이 부채로 역마진이라고 그러지. 지금 그래도 그나마 금리가 높으니까 안 터진 거예요. 금리가 이제 낮아지면 이 역마진 사태가 현실화될 겁니다. 그래서 이 CM이라고 그래요, CM. 지금 이 CM이 지금 다 CM 경쟁을 하고 있는 건데, 보험사 이제는. 그래서 이게 보험사 이 CM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전부 다 바뀌고 있는 겁니다. 손해보험사가 CM은 이제는 원수보험료라고, 이거는 부채로 안 잡혀요. 이게 이제 바젤3 제도 중에 IFRS 9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에서 이 CM 비중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보험료가 지금 기록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생명보험사가 저축성 전체가 IFRS에서는 공정가치 평가상 뭐가 되냐 같으면 이게 채무로 잡힙니다. 그래서 지금 부채가 올라가는 거고, 이것 때문에 계속 기록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하나생명이 이번에 뭐 천문학적인 이득을 남았다고 그러는데 매출 줄어든 걸 보세요. 매출이 10몇 조가 줄어들었는데 이익이 몇천 원 났다는 거예요. 그게 언론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뜻 보면 하나생명이 엄청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매출이 10몇 조가 줄었어요. 이번 달 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이 300원씩 올랐습니다. 제가 바깥 10,000원씩 온다고 그럴 때 설마 그럴까 했는데 지금 잘못하면 15,000원 정도 하죠. 지금 환율 잘못하면 다다음 주 돼갖고 환율 못 막으면 1,350원, 1,400원 뚫습니다. 지금 그 분위기가 지금 전세 사기 계속 나오고 상당히 분위기가 이렇게 보면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중국 부동산 영향이 어저께 나온 얘기가 중국 부동산이나 유럽 시장 경제 금융 위기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요즘에 이제는 경제 투자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분들 특징이 어떤 거냐 그러면 이게 경제가 심리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하면 뭐 유럽 진짜 붕괴되기 시작했으니까 4, 5년 부동산부터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이게 심리에 엄청난 영향을 줄 거는 자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업용 부동산 공실 사태가 신도시 중심으로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9월에 인상할 가능성 전 더 높다고 봅니다. 마지막 인상이라고. 9월에 인상을 하게 되면 일단은 한국은행이 다음 주부터 다음 주에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금리가 최종단 마지막에 보통 제가 소스를 하나 알고 있는 걸 드린다 그러면 금리 최종 인상이 있은 이후에 2년간이 26개월이 가장 지옥입니다. 26개월 이후에 수요가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해요. 밑바닥 확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볼 때는 금리가 한국은행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지금 낮다 막 이렇게 얘기 동결할 거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6대4? 예, 제가 알기로는 26개월 기간이 최악의 지옥이 돼요. 금리 인상 상당. 그러니까 9월에 금리 인상하면 10월부터 2023년 10월에 들어가는 거죠. 10월부터 2024년 2025년 상반기까지는 그냥 죽었다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특히 자산시장 붕괴는 생각보다 되게 심각해요. 2년간. 지옥을 자산시장 붕괴 현상이 뭘 내놔도 안 팔리고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여기 와서 올랐다 뭐 내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10만 명이 지금 신용 파산 신청을 했거든요. 사실상 6개월간 채무 조정이 지금 9만 명이 사실상 이게 사실상 파산이죠. 신용 불량된 건데 6개월 동안 9만 2천 명입니다. 돈을 못 갚겠다고 지금 신청한 사람이 9만 2천 명이에요. 올해 아마 이게 20만 명이 넘을 거야 아마. 계속 와서 뭐 올랐다 무슨 기회가 없다는데 부동산 잘못 들어가면 이게 영끌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자산은 안 팔립니다. 특히 부동산은 안 팔려요. 이 기간 동안. 예, 사느냐 죽느냐 문제에 대해서 왔다 올랐다 뭐 부자가 될 기회를 놓쳤다 이런 얘기를 막 정신병자 같은 얘기를 계속해요. 몇 년 동안 그거 하는 거 보니까 너 때문에 억울하다. 아니 공인중개사도 다 폐업하고 다 망하는 판에 전세 사기 쳐갖고 돈 벌려고 혈안인 세상에 무슨 또라이 같은 얘기 그게 무슨 유튜브에 부자 되기 부동산들 보시고 오셔갖고 이상한 소리를 계속합니다. 네가 부자 안 들어줘야 된다고 이런. 네가 이래서 돈 벌어 새끼야. 지금 이거 빚쟁이들 생활고에서 지금 10만 명인데 이것도 모르고 신청 안 한 사람이 10배일 거예요. 말이 이게 1년에 20만 명이지. 끝난 겁니다. 인생 끝난 거예요, 이거.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금융권 지금 난리 난 거죠. 왜? 연체율 폭등하고 있는데 쉬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거기에 이제 중국 부동산 붕괴 이제는 디폴트 된 거 미국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중국이 저는 중국 안 망한다. 워낙 쌓아놓은 돈이 많아갖고 중국 망하지 않아, 일본처럼. 디플레로 가는 거지. 누가 망하냐? 유럽이 망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린 게 있어요. 유럽이 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신청하면 어떻게 되냐? 신용 8등급으로 확 내려갑니다. 신용 8등급. 여러분들 신용 등급 8등급이면 신용 등급 500점, 600점이면 사실상 뭡니까? 신용 불량자예요. 이거 신청한 순간 신용 불량자야. 10만 명인데 이제 1년에 20만 명씩 이제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거기다 파산자에다가 개인 파산자에다가 이번에 여파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지금 시작된 거거든요. 여러분
새마을금고가 드디어 10% 넘는 적금을 발행하기 시작했어요. 현금이 없어갖고. 몇 프로? 10%짜리. 10%짜리를 새마을금고가 출시하기 시작했어요. 유동성 넘긴다고. 그러면 저축은행, 신협, 농협, 금융권 금리 어떻게 될까요? 이제 지금 채권 7, 8%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반기 9월부터 하반기예요. 지금 10%입니다. 제가 주담대 10% 갈 수도 있다는 얘기 이 얘기입니다. 가상금리 폭등하고 지금 지정을 알려줄게. 이문동 접근상품 최고금리 10.5%입니다. 광덕 새마을금고 두정지점 10%, 다심리 새마을금고 2점 10%, 도화 이동 새마을금고 10%, 무태 새마을금고 영경리 10%입니다. 이문동 10%예요. 왜 이렇게 메꿔야 되니까. 저거 부실라면 어떻게 돼? 한국은행에서 무제한으로 해주겠대 지금 한국은행에서. 야, 이번에 10% 없는 걸 보네 진짜 20년 만에. 20년 만에 뭐요? 10% 없는 걸 봅니다. 글쎄 중국 부동산 얘기하면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이번에 못 막는다고 얘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는데 금리를 지금 중국에서는 계속 인하하고 있습니다. 웃기는 현상이 있었어요. 뭐냐 중국에서 지금 금리를 계속 인하하고 있어요. 부동산 경기 살린다고.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려면 대출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상승시키려고 인민은행에서 금리를 지금 미국이 올리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화폐 전쟁 중에서도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되면은 부동산 경기가 부양이 되고 대출이 폭등을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일본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지? 금리를 내릴수록 예금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고 있고 금리가 하락하는데 예금이 폭등하고 있어요. 이게 일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디플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발 디플레, 일본 같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에 못 막는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중국에서 금리를 내리면 이 미국 화폐 금리에서 중국 G2 뭐가 내리면 부동산 경기, 자산시장 분위기 거품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뭐냐? 금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예금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예금. 은행 예금이 폭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막아도 뭐냐? 소비가 없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단기에 터질 거냐, 장기에 터질 거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수가 지금 박살나니까 빗장을 다 푸는 거, 돈만 소비하라고 싹 푸는 겁니다. 한국이 뭐가 전부 푸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도 지금 중국 오라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단기로 개박살 날 거냐, 장기 침체로 갈 거냐, 이거라는 거죠, 사실은. 중국 부동산이 저렇게 디플레 현상으로 가면 다른 나라도 지금 상업시설이 30%, 50% 지금 문제였던 게 급속도로 어떤 거냐, 부동산 소비 심리가 죽는다는 겁니다. 대세적으로. 완전히. 그래서 이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이 그래서 살아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부동산 경기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홍콩도 지금 개박살 나고 있잖아요, 부동산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아무리 영끌들이 바보라고 그러지, 30대들이 바보라고 그러겠지만 중국 부동산 박살나고 지금 난리 나는 거 보고 주택을 구매하겠어요? 청약을 하겠어? 지금 한국도 이렇게 저렇게 부실을 감추는 게 부실 폭탄인데 지금 신고제입니다. 양심 신고제예요. 전부 다 이번에 모든 문제는 뭐냐? 신고제를 폐지해야 돼요. 신고제. 전부 다 부동산은 지금 신고제입니다. 양심을 믿는 신고제예요. 거래도 미분양도. 근데 지금 통계상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순진한 영끌들이나 그 통계를 믿는 거죠. 여러분들은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건설 사면 미분양이 이렇게 많이 터졌다고 신고합니까? 옛날 부영 보세요. 부영에서 90%를 숨겼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중소건설사에서 미분양이라고 미분양 감췄던 게 어느 정도 될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왜? 그걸 신고 안 한다고 벌금이 있어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대한 어떤 경제적 범죄인데 그에 대한 처벌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원래는 이명박 때 리니언시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너 잘못한 거 있으면 너만 고발하면 건설사가 단합이든 그럼 너만 고발하는 건 먼저 봐줄게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벌금이 2조 원 가까이 나와서 건설사 전체가 도산한다. 리니언시도 없애버리고 다시 문재인 때 안 살렸습니다. 지금 통계라는 게 신고제 통계입니다. 소비심리고. 이걸로 지금 언론에 좋을 때만 떠드는데 제가 볼 때 이 신고제 자체가 사실은 관료나 아니면 각종 연구소나 과연 이익단체가 만든 허상이라는 거죠. 지금 그때 지산도 공실률이 몇 %습니까? 3.5%였잖아요. 그거 지산
지식산업센터 공실률 몇 프로? 3.5%입니다. 지금도 10%가 안 됩니다. 수도권 지산 공실률 몇 프로? 3.5%입니다. 지산이 가보면 공실률 몇 프로예요? 가서 보면. 지역산업센터 가서 보면. 신도시 공실률이요. 5%입니다. 5%에서 6%입니다. 내가 물어볼게요. 지역산업센터 가보면 공실률 100곳이라든지 하남시라든지 다른 데 가보면 공실률이 몇 프로입니까? 지금 시행사에서 사기친 게요. 터지지 않아서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상상을 초월한 일을 나는 그걸 알아요. 시행사에 무슨 짓 했는지 여기서 다 까발릴 정도로 다 알고 있습니다. 속성이나. 시행사에서 무슨 짓 하냐. 시행사가 사기꾼 집단이 많습니다. 부동산 건설 시공사가 아니고 시행사에 돈 갖고 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도 계약자 분양자를 돈 갖고 자기들 우선 먼저 급한 것들 메꾼 것도 많을 거예요. 지산 지금 오피스텔 공실 몇 프로입니까? 하소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5%도 안 잡혀 있습니다. 왜? 신고제니까.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여러분 근데 그 미분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행사. 이 시행사가 시행사 제도 자체를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 시공사하고 시행사하고 같은 놈인데 시공사에서 그걸 해요. 어떤 짓을 하냐 같으면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킬 텐데 앞으로 이 새끼들이 사기꾼이에요. 뭐냐? 분양을 해요. 분양을 하다가 멈춥니다. 사업을. 그리고 건설 대금이 모자르다고 분양자들한테 그걸 뭐라는 보증을 유도를 해. 보증을 받아서 이 보증 때문에 당연히 분양 받았으니까 중도금 내고 마지막 잔금 보증을 시킵니다. 잔금. 근데 잔금에서 한 500억이나 1000억 나오면 자기가 다른 곳에 있는 부채를 이 돈 받아서 갚아버려요. 그리고 한 3, 4개월 하다가 미분양 난 거 핑계로 공사를 멈춰버립니다. 시행사에서 두 손을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시행사에서 전부 돈을 빼갖고 건설 한 70%, 80% 공정하다가 멈춰서 부도냅니다. 지금 그 일이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 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은행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시행사에서 두 손 들었으니까. 여기서 시행사에서 보증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약자들 통장 다 압류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그게 수만 명이에요. 통장 압류해서 뭐라 그래? 지금 우리가 350억 빌려준 거 갚아라. 500억 빌려준 거 갚아라. 이게 지금 상업시설들 지산이나 상업시설 오피스텔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럼 이걸 왜 하냐? 몇 가지 위도가 있는데 제일 끔찍한 시나리오 뭐냐? 이 사람들 지금 다 망해갖고 은행에서 공매시키면 이거를 10%대에서 20%대 싸게 공매로 주워 먹습니다. 여기 바지, 여기 바지, 여기 바지. 지금 이 짓거리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호텔, 그다음에 뭐 위락시설, 상가, 오피스텔, 지역산업센터 이거 다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몇만 가구입니다. 이게 분양잔금 사기인데 근데 뭐 법인이 없었으니까 시행사가 돈 들고 날랐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는 얼마죠? 맨처음에 분양할 때 돈 벌고 땅 팔아서 돈 벌고 시행하면 돈 벌고 시공하면 돈 벌고 나중에 잔금 이거에 대한 총 대금에 대해서 뭐예요? 분양자들이 보증서 갖고 그 보증 쓰자마자 돈을 50에서 70% 하는 척하면서 또 빼돌려요. 그리고 얘네들 지금 보증선과 압류 들어 은행에서 압류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압류 들어와서 경매 들어가면은 나중에 또 바지서 갖고 이거를 한 명이서 몰빵으로 먹는 겁니다. 하나가. 아파트는 그나마 분양 보증공사인데 이 분양 보증을 누가 시키냐? 은행에서 분양자가 보증 안 쓰면 돈 대출 안 돼. 건설이 중단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깍두기들이나 인간 쓰레기들, 양아치들이 다 여기 몰려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뭐 그 전세 사기 쳤던 사람들 그거 했던 뭐 관련자들 어디로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 없어지냐? 아니에요. 이 사기꾼들이 여기로 다 갑니다. 집안이 다 망하는 거야. 분양 10억, 20억 있었던 재산 있는 거 싹 망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가 대박 날지 알지. 어느 정도 상업성이 알지. 너한테 주겠냐고 사기쳐갖고 뭐예요? 전 재산 뺏으려고 그러는 거죠. 잔금으로 꼬셔서 보증 떠넘기고 돈 들고 날라서 은행에서 압류 들어와서 다 망하고 몇 년 망하고 유령되면은 10%나 20%에 싸게 낙찰받아서 다시 재시공해서 자기가 주인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제가 그 상가에 얘기했던 게 있어요. 띄워놓은 거. 그거 그대로 벌어집니다. 지금 그게 수만 가구가 지금, 그러니까 과거부터 해오던 짓인데 지금 전세 사기처럼 이 업계 사기꾼들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전국에 이 짓을 벌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삽자루 하나로 수백억씩 벌 수 있다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깡패들이 지금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어디? 경기 남부. 그래서 그거
그거 뭐 보증서 떤 사람들 전 재산 그냥 그거죠. 자기 보증서 오고 싶어서 썼나. 근데 시행사가 망하니까 시공사는 그 얘기합니다. 우리는 건설하고 싶은데 시행사 돈을 안 준다. 대부분 한통속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 새끼들이에요. 시행사 사이트는. 동탄 지금 뭐 수도권하고 지역에서 관광객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동탄도 지금 한두 군데 아니니까, 동탄, 용인, 뭐 여주, 안성, 강화도, 어마어마해. 전국이에요, 지금 전국. 그냥, 이렇게 저렇게 남의 돈 갖고, 그냥 돈 들고 날라서 그 돈 갖고 입찰해 갖고 또 정상을 순수하게 다 뭐가 돼? 채권 하나 없는 깔끔한 수백억, 수천억짜리가 내게 되는 겁니다. 남이 다, 그 수백명, 수천 명은 집안 망한 거죠. 그런 짓거리로 지금 국가가 유지되는데 이거를 진작에 전세 사기처럼 그냥 조직폭력 단체처럼 그런 식으로 몇 명만 연관돼 있으면은 조직범죄 단체 혐의로 그냥 집어넣으면 15년씩 때려버리면 이런 일 없을 텐데 이게 벌금 200만 원, 300만 원이었어요. 10년 전에. 사모펀드까지 증권까지 전부 사기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냥 사기꾼들이에요. 그냥. 그럴듯한 얘기하고. 고점에 물량 떠넘기기 하거나 분양받고 시행사 똥 처리하고 집안 망하라고. 들어가는 사람은 다 집안 망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일본이 경험한 대차 대조표 불안 가능성이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중국 국경에서 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대차 대조표 불황이 뭐냐 그러면 회계상으로는 흑자입니다. 모든 경제 지표가 회계상으로는 플러스예요. 근데 현실은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게 일본에서 겪었는데 회계상으로는 난 100억 부자, 땅으로는 100억 부자인데 은행에 대출도 안 해주고 현금이 한 푼도 없는 거야. 근데 세금이 어떻게 되지? 세금이 100억인데 1년에 1억씩 내래. 그러면 1억 어떻게 낼 거야? 그런 걸 이제는 대차 대조표 불황이라고 합니다. 돈을 못 써요, 아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했냐? 야, 너 100억 깔고 앉았더니 세금이 1년에 1억이야. 그걸 어떻게 내요? 대출도 안 해주는데. 야, 언제까지 마련해야? 그러니까 전부 다 눈만 뜨면 현금만 생기면 빚 갚냐고, 부채 갚냐고, 부채 축소하냐고. 특히 이제 한국도 그러면 대차 대조표 불황이 이게 이제 중국만 그럴 거냐? 그리고 봤을 때 중국만 그럴 것 같아. 이제 한국도 본격적으로 이지랄로 가는 것 같아요.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 중국이 이지랄이 왔대는데 한국은 그러면 대차 대조표 불황이 시작할까 안 할까? 지금 중국은 어떻게 보면 일부러 공상 정권에서 여기서 더했다는 중국 전체 경제가 무너진다고 일부러 부도시키는 것 같아요. 대형 부동산 업체. 이제는 너무 많이 졌고 니네 필요 없어. 그래서 일부러 부도시키고 다 국유화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으면 2005년 이후에 이게 50년, 70년 임대가 아니고 종신 임대이기 때문에 대규모 민영회사들, 민간 부동산 건설회사가 부도나고 파산해서 국유화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문제가 국유화한 다음에 이거를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얘네들이 세금의 55%를 세금을 냈단 말이야. 토지 팔아갖고. 토지 판매액이 55%인데 앞으로 이 55%를 무얼로 메꿀 거냐. 그러니까 완전히 4, 5년 동안 개판 나는 거지. 중국 경제 뭐예요? 개판 나는 겁니다. 개판 나는 건데 일부러 터트린 것 같아요. 중국에서 외부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지금 없는 상태에서 대출로 부채를 과잉 상승시켜서 계속 토지를 매각하고 토지 매각 분양하고 이런 식의 분양도 안 되는데 이런 식의 구조를 더 이상은 받아들이지 못해서 차라리 민영 토지를 전부 국가가 다 일부러 부도시켜서 다 가져가려고 하는 수법 같아요. 이게 만약에 70년, 50년짜리면 계속 이랬을 텐데 지자체에서 2005년 이후에 땅이 안 팔린다고 종신으로 바꿨거든요. 종신 사용권으로. 그래서 이번에 터트린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택지가 지방이나 뭐나 대규모 부도가 안 나면 홍다라든지 완다라든지 이런 데가 사실상 지방 정권이나 권력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어요. 부도가 안 나면. 그래서 다 대부분 국유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돈 주고 샀는데 여기에 투자했던 투자자라든지 분양받은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볼 때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아, 파산했어요. 이제 어저께 홍다 파산했잖아요. 완다 나왔는데 완다 지금 난리인데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파산을 시키면 여기에 투자했던 수백만, 수천만 명들이 가족들까지 수천만 명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청년 측까지 한 1억이 반공 세력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걸로 예상이 되냐?
이분들 엄청난 재산을 국가에서 뺏은 건데 국유화해서 돈 안 주고 예금했던 돈이고 뭐네 다 파산시킨 다음에 이거에서 막 강력 항의하고 난리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볼 때는 한 수백 명 밤에 조용히 데리고 와서 사형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한 1억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앞에서 몇 명만 죽이면 끝나? 한 4, 500명만 조용히 끌고 와서 두두두 총살시키면은 조용해진다는 거죠. 왜? 독재 공산주의 국가니까.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국유화한다. 무슨 얘기하면은 아니 법상 네 파산했는데 네가 투자한 건데 네가 분양받은 국가가 어떻게 해주냐. 그리고 이제 그거에서 그 어떤 시위하고 사회적으로 막 하게 되면 본보기 삼아서 한 4, 500명 집단 총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황을 어떻게 해결하냐 같으면 되게 무서운 거지. 중국식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1억 명의 재산이 앞으로 5년간의 국가 예산을 차지할 수가 있거든요. 누군가 희생이 당해야 돼. 근데 1억 가까이가 연관된 1억 가까이가 지금 투자된 재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계에 와서 누군가는 망해야 되는데 망해야 되니까 국가에서 어떻게 해요? 일부러 파산했어. 망했어. 나라가 나서서 우리는 국유한 거 말고는 없어. 이거 강도질이에요. 우리 재산이에요. 더 떠들어 봐. 그러다 죽을 수 있어. 더 떠들어 봐. 물러나라. 더 떠들어 봐. 공동부유. 너만 잘 처먹고 살겠다고 이렇게 되면 나라 망할 텐데 너만 잘 처먹고 너는 뭐야? 인민의 적이가 반역자야. 인민의 적. 너 한번 뒤져봐라. 두두두두. 나머지 1억 명. 너도 돈 달라고 그럴 거니? 네가 투자해서 망한 거잖아. 자본주의인데 새끼야. 제가 볼 때 이렇게 갈 가능성 일부러 지금 조장하는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붕괴시키는 것 같습니다. 시장. 4, 500명 잡아다가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1억 정도 재산.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했던 짓이죠. 일본에 있는 통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본식으로 국가 부채를 민영 부채로 전이시키냐. 그래서 일본 애들이 이거 안 다음에 전부 다 집에다가 현금 갖다 쌓아 박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근데 일본식으로 했다가는 더 이제 사회 통제 불가능을 할 수 있으니까 중국의 탐욕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5, 4세대 지금 돈 갖고 있는 5, 4세대가 제일 돈이 많으니까 6, 4세대인가? 6, 4세대. 중국의 6, 4세대 아줌마들 깔끔하게 1억 명 앞에서 통장들 지금 신탁회사나 관계에 대해 갖고 연관된 사람 1억 명인데 예금 넣은 사람은 그래봤자 한 500만 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500만. 관계 하청업체니 부도나고. 공포정치라기보다 그거지 공동부유잖아. 공동부유. 잘 사는 새끼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게 아니고 얘네 정권의 목표는 뭐예요? 공동부유 아니에요. 공산주의 아니야. 공산주의는 공동부유를 어떻게 하지? 네 재산 국유화. 지금 내가 볼 때 자본주의 형식을 빌려서 건설회사, 부동산 대기업들 저보다 국유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제는 새로운 인민혁명인 거지. 공동부유에 반대되는 부자 새끼들을 몇백 명 처형시키면 조용해질 텐데.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 아니, 이거 지금 다 국가 땅으로 해서 니네한테 지금, 연금 주고 그럴 건데, 나머지 인민들 반대할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걸로 할 거야. 인민재판하고. 니네가 헐벗고 그런 거는 지금 이 부자 새끼들이 이렇게 부동산을 착취하고 파렴치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이 지랄을 어떻게 했습니까? 20년 동안 이 지랄 못했어요. 내가 은행에다가 뼈 빠지게 예금을 하면 이 예금에 있는 은행이 예금을 갖고 국채를 삽니다. 국채는 쿠폰으로 해서 다시 소비 진작을 한다. 국민들한테 쿠폰으로 뿌렸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예금을 해. 국가에 돈이 없어. 예금을 갖고 국채를 마이너스 국채 0.5%짜리 국채를 사는 거야. 예금 전액이. 예금 국유화. 예. 일본은 예금 국유화 했잖아요. 이거 안내들이 전부 다 집에다가 현금 싸는 거거든. 그리고 이 돈을 갖고 예금한 돈 갖고 주식을 투자하고 해외에다 투자하고 쿠폰을 뿌리잖아. 쿠폰. 소비하라고 소비 쿠폰을 막 무제한을 뿌리는 거야. 인플레이션 일으키겠다고. 그러면 이번에 국유화하면 무슨 일 벌어지겠어? 토지나 전부 다 있던 재산들 예금이나 다 국유화하면 무슨 일 벌어지겠어? 중국에서. 이 돈 갖고 국가에서 다시 인민들한테 뿌리죠. 쿠폰 형식으로 소비 진작한다고. 똑같은 건데 일본은 예금을 채권화하고 채권이 국유화한 과정이고 이번에 중국은 이번 대차 대표 불황을 중국의 중산층 부자들 예금을 기업의 국유화 형식으로 국가 채무 방기로 바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강식이 지금 이 강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일본에, 그러니까 의미 봤을 때 일본이 민주국가가 아니라니까. 저 독재국가, 원시 독재국가예요.
중국에서 돈도 없는데 무슨 일을 벌이겠어요. 세금도 안 거칠 텐데. 이렇게 파산하고 부실한 거 전부 다 국유화. 예금 돌려줘요. 회사가 망했는데 예금을 어떻게 돌려줘. 땅이 있잖아요. 이거 원래 국가 땅이었어. 미쳐갖고 날뛰는 애들 몇백 명 조사해갖고 불법행위 있는 애들 인민공개재판에서 싹 죽여버리면 나머지 예금에 또 500만 부자 500만 명 어떻게 할 거예요. 야 니네도 왜 불만이 많아? 한번 죽어볼래? 일본 민중들 예금을 국채화해서 기득권들의 돈벌이를 했는데 중국은 20년 만에 부자 됐던 돈들, 부자 중산층 예금을 국유화하는 과정으로 저는 보여요. 나는 이번에 일부러 터뜨렸다고 봐요. 특히 제일 문제가 임대권, 지방 정부가 갖고 있던 임대권 회수를 위해서, 토지 임대권 회수를 위해서 했다고 해요. 이건 공산주의 이론에 완전 100% 안 맞는 거거든. 종신 임대권이라는 거. 그래서 종신 임대권 토지를 무제한 갖고 있는 중국의 부동산 회사를 거의 대부분 국유화 될 걸 보입니다. 그리고 그 국유화 과정에서 갖고 있는 어떤 공공 건물들은 전부 다 무상 임대식으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공동 부유할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은 공동 부유화 되는 거죠. 부자가 얼마나 토수고 가난한 사람이 많으니까 가난한 애들 불만을 종신 임대권이 이게 문제가 생긴 거라고 내가 볼 때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2005년 이후에. 이러다가는 공산당도 정권이 붕괴될 수 있으니까. 공산당이 부자들 지지를 기반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인민재판 형식으로 400명 공개 처형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끝난 다음에. 제가 잘못 볼 수도 있겠는데 일본하고 비슷한 형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부자들 중산층 부자의 돈을 국가의 돈으로. 중국 망하면 우리도 망하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나라 지금 대재앙 발생한 거야. 대재앙. 중국이 미국에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고 거기 이익을 유럽하고 일본하고 한국이 특수를 누리고 있었는데 중국이 망하면 당장 일본하고 한국 내수시장은 대붕괴 일어나는 거야. 개소리 하고 있어. 내가 볼 때 그렇게 보여요. 중국 망해갖고 우리 지금 경제 망하는 건데 우리 망하는 거예요 지금. 대차 대표 중국만 아니에요. 우리 똑같이 불어요. 재밌네 이게.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똑같아요. 중국 덕에 먹고 살던 나라예요. 중국이 미국에 돈 뜯어갖고 우리가 뿜빠에서 먹고 사는데 지금 그 중국이 미국에 수출도 안 되고 내외에서 다 죽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는 부자들 인민 재판하는 거야. 토지 투기했던 새끼를 다 죽어라. 사람들이 막 그러면 중국 인민들이 막 반대할 거야.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왜? 일단은 지금까지 물가가 너무 높았어요.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수 붕괴되면 내수로 진작하려고 그러면 지금 소비 쿠폰을 일본식으로 뿌려야 됩니다. 소비 쿠폰 뿌리면 가난한 애들 만세지. 물가도 엄청 싸지는데. 일단은 중국이 미국의 수출이 처참할 정도로 지금 폭락하고 있어요. 중국이 돈을 벌 데가 없잖아. 중국 경제 망하고 한국 경제 지금 같이 동반 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냉정하게 알아야지. 그러니까 중국은 토지 기반에서 거기에 세금도 내고 세금이 절대적인 거 토지, 부동산, 가격 심리 상승에 의해서 소비가 진행되었는데 그게 폭망하면은 중국 소비 자체가 급감하는 겁니다. 극빈층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일시적으로. 그럼 무슨 일이 있는데? 그거 소비 살린다고 중국에서 국유했던 거 현금화해서 쿠폰을 뿌릴 거예요, 일본처럼. 소비하라고. 그래도 소비 힘들죠. 취업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죠. 취업도 없고 소비도 없고 사상 최악의 내수 침체.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으면은 경제가 붕괴하는데 중국은 내가 볼 때 붕괴 안 합니다. 왜? 공산주의 국가죠. 중국은 아마 굶어 죽지 않는 한 죽지 않으려면은 닥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 불만이 많거든. 중국은 불만 있어도 얘기 못 하는 겁니다. 다 집에 처박혀 갖고 좀 나눠주면 국가에서 나는 배급이야. 그 배급 먹고 사는 겁니다. 얘네들은. 취업이 안 돼. 집에 가갖고 배급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중국이 만약에 지금 AI, 4차 산업, 프랑스 명품, 아니 기계 장비 최첨단 이런 것까지 다 집어삼키면 중국인만 잘 살고 한국, 일본, 유럽은 가난한 거지 됩니다. 지금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 중에서 그래도 우리한테는 그나마 나은 시나리오 중에 하나예요. 중국이 만약에 여기서 중진국 함정을 탈출한다. 독재를 안 하고 탈출한다. 아니 민주주의 정권 들어서고 탈출하고 공동 부유가 아니고 초역신 국가로 간다. 그러면 한국은 중국의 하청기지 국가로 전락하는 겁니다. 우리는 필리핀 비슷한 사회로 가는 거예요. 한국이 갖고 있는 국제적인 경쟁력은 다 뺏깁니다. 중국에. 다 메드 인 차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 그나마 중국이
어차피 내핍을 해야 될 텐데 중국이 저런 공산주의 국가인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중국이 만약에 한 단계 경제가 성숙한다 그러면 한국은 중국 옆에서 중국에서 그냥 이렇게 국어라고 살아야 돼. 북한처럼. 미국도 패권 잃고요. 응? 우리는 중국 맨날 그 옛날 조공 국가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나마 공산주의 국가인 걸 감사해줘야 됩니다. 근데 쟤네 15억이에요. 15억이 다 잘 살게 되면 한국은 그냥 조공 국가, 그냥 그거예요. 따까리 조공 국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한 5,000불 수준 이하로 내려갈걸? 우리 뭐 경쟁력 있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중국에 이게 안 되는, 내수 자체가 안 되는데. 일본 따까리 일본 기술 해갖고 일본을 앞서는데 중국 따까리는 도저히 앞설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본 따까리 하면서 뭐 전자니 뭐니 전부 다 베껴갖고 오잖아요. 그리고 무슨 얘기하면 피해자 행세하죠. 우리 일제 식민지 40년을 생각해봐라 일본인들아 막 이런 얘기하는데 중국은 그게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 그러면 일단은 인플레라는 게 지금 쉽게 잡힐 거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 틀렸죠. 저는 11월쯤에 미국에서 금리를 한 차례 마지막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9월보다도 지금 금리가 미국 채권 금리가 6%대입니다. 그러니까 신용 잔고가 6%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디플레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중국도 지금 저 난리고 유럽도 저 난리인데 어떤 수요가 지금 있어서 에코프라든지 뭐니 2차 전지니 그런 얘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과잉 평가로 들어갔는지 저는 잘 납득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 시청자분들은 특히 극히 지금쯤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같으면 무슨 이야기라도 그 사람들 이야기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저평가 있을 상태에서 사도 되는데 왜 계속 비싸게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하고 있냐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국채금리가 폭등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영리 활동을 하지 못해요. 아까 얘기했던 뭐 에코프론 이런 데도 계속 말씀을 하는데 뭐 엄청난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는데 디플레 상태에서 시장이 지금 가격을 전기차가 팔리지가 않아서 지금 가격 할인 경쟁이 들어간 상태인데 이거를 지금 뭐 광신을 이 정도까지 올린다는 게 공매도 세력도 그렇지만 이쪽 주가 투자하셨던 분들도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저한테 그러는 게. 그러니까 뭐 욕심이죠. 그러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2차 전지 주식 금양부터 에코프로 뭐 기타 등 한 30개 되는 그 2차 전지 주식 여러분 말고 투자하신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 고평가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식 가격이 5배에서 많게는 20배 올랐습니다. 본인이 지금 주식을 들고 계신데 처음부터 들어가셨던 분들, 돈을 많이 버셨던 분들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봤을 때 거품입니까? 아니면 제가 과잉 반응하는 겁니까?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과잉 반응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 제가 지금 염려하는 게 제 시청자들 지금 단돌이 하는 게 잘못됐냐 이거죠. 워낙 지금 너무 심하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이쪽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어요.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5배, 10배 버신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고평가 같습니까? 지금 거품인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여기 박홍기라는 작가가 지금 사람들한테 잘못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주식 갖고 계신 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는 거. 지금 5배가 오를 수 있다, 10배가 오를 수 있다 확신 있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테마주 혁신 주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코로나 사태 때 똑같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누가 그랬어? 가치주 투자라고 그랬고 미국에서도 똑같았습니다. 미국에서 이거 하는 흔히 주식 부양하는 어떤 주식 투자할 때 선도하시는 분들 특징이에요. 그 돈나무 언니인가? 그 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혁신 주식 투자하라. 5배 벌 수 있다, 10배 벌 수 있다. 그거 지금 3년 지나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혁신 주식 펀드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만 부자 됐어요? 돈나무 언니만 부자 됐습니다. 펀드, 세계적인 펀드 됐고. 5배 벌 수 있다. 여기 이 혁신 주식 애플에 투자하면, 팡에 투자하면 5배 벌 수 있다. 지금이라 늦지 않았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 한 주식들 부양할 때 흔히 말할 때 사람들 흥분시키는 이야기 5배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분이 했던 수법이나 지금 여론 돌아오는 수법이나 뭐가 다릅니까? 지금 디플레 상태에서 이런 거품을 갖고 실체가 불분명한 시장 실체가 지금
불분명한 주식에 전 재산을 몰빵하는 거는 지금 하던 수법 똑같잖아요. 3배 더 먹을 수 있다, 5배 더 먹을 수 있다. 이 주식 사면은 지금 앞으로 5배는 더 먹을 수 있다. 누가 그랬습니까? 지금 그때 코로나 때 선동했던 사람들 똑같이 혁신 주식에 투자해라. 테슬라에 투자해라. 그 사람만 부자 됐잖아요. 펀드 장사해가 수수료 장사해서. 아니 무슨 가치주는 기업의 90%가요. 대기업의 90%가 업종이 바뀌고 사멸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으면 저는 그냥 배당주나 배당에 묻어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시기에 특히 금리가 고금리 상태에서 고배당주에 묻어놨으면 하는 게 저는 제 성격상은 그게 맞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 펀드 어떻게 됐습니까? 4분의 1 투막 났죠. 돈나무 언니. 제일 중요한 게 그런 실체도 없는 사람들 얘기하는 그런 큰 소리에, 허세나 큰 소리에 묻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 돈은 여러분 평생 피땀 흘린 돈입니다. 여러분의 목숨줄 같은 돈이에요. 지금 차라리 그걸 팔고 고배당주로 갈아타세요. 지금 배당주들도 주가 약세이기 때문에 10년, 20년 욕심을 좀 버리세요. 가치주가 기업에 무슨 가치주가 어디 있습니까? 기업의 90%가 사멸해요. 20년 안에 시장이 도태됩니다. 그러니까 욕심도 적당히 부리라는 거죠. 아니 지금 7%, 8%, 10% 배당 주식도 있잖아요. 대출 받고 사지 말고 금리가 높을 때 고배당 주식 금리 낮아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독점이나 중독이나 배당주도 독점 무슨 이런 주식이 아니고 무슨 기술주의 뭐가 지금 전 세계 경기가 지금 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볼 때 금리가 기업 영업 활동에서 4%, 6%, 7% 나는 금리가 공장은 무슨 돈으로 앞으로 증설을 하고 그런다고 합니까? 그거 이자 줘야 돼요. 채권 이자. 그러니까 배당이 있고 이익이 있고 현금이 있고 이런 것들 자산이 있고 실체가 분명하고 욕심만 좀만 버리면 본인이 피땀 흘려서 번 돈 아니잖아. 자기 돈이야? 다른 사람 욕심을 부추기는 앞으로 5배 더 벌 수 있대. 10배 제가 볼 때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사람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내 돈 같이. 그 주식이 5배, 10배 앞으로 안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거품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주식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본인들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현대 자동차나 삼성전자를 비하하고 폄하하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현대나 삼성은 앞으로 혁신 회사에다가 돈을 투자를 안 했어요? 아니, 그 에코프로는 이런 데보다 몇십 배 투자해 놨습니다, 벌써. 그 사람들 바보예요? 로봇이나 AI나 자율주행이나 미래 반도체 산업에, 미래 혁신 산업에 이미 선점하고 다 투자를 해놨습니다. 그래도 밀리는 게 기술주예요. 돈이 된다 그러면 너도 나도 뛰어들 텐데, 아니 그렇다고 무슨 시장에 70%, 80% 지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러니까 그거죠. 5배, 10배 이런 얘기가 너무 많다는, 유튜브 틀면 다 그거예요. 아니 대주들이 매도를 했잖아. 일정 이익을 회수를 했잖아요. 그럼 바보냐고. 일정 이익을 회수할 때 그 정도 주식 가격이 넘어가면, 그렇다고 배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르든 내리든 배당이 있으면 원금이 회복되고 일정 시간이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이익을 보지만, 보수적으로 성장이니 가치주니 이런 것 중에 잘못하면 여기 욕심을 부추기면은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마통 끊고, 어차피 폰지 사기기 때문에, 주식 가격 자체가 폰지기 때문에 배당이라든지 다른 이익을 창출해서 그 주식 가격을 수십조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개미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삼성이고 현대이고 미리 선점할 때 다른 나라하고 다 손잡고 미리 다 웬만한 데 다 가지쳐놨습니다. 테마 주식이 무관해.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였으면 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너무 심하니까 보기에. 특히 캐시우드 선동한 미국에서 캐시우드가 어떤 성동질을 했습니까? 그 짓 똑같이 버리니까 혁신 주식.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들어왔던 사람들. 미국에서 마지막 들어왔던 캐시우드 주식 들어왔던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4분의 1 투막 났습니다, 지금. 난리 아니에요? 지금 현금 그런 데다 하지 말고, 이 방송의 취지는 그거예요. 가늘고 길게입니다.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가세요. 삼성이나 현대의 인적 자원이 에코프로보다 모자라요? 금양보다 모자라? 거기 무슨 영품보다 모자라요?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야. 주식 갖고 계신 분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돈을 많이 벌고. 아니, 좋다 이거야. 지금 본인들이 생각할 때 후달려 안 후달려? 본인이 생각할 때 고평가, 지금 초고품인 것 같아? 아니면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아?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해봐. 적당히 벌면은 안정적으로 배당이나 받고 남들이 모험을 하지 말라고. 왜 모험을 하려고 그래? 운이 좋았으면 그 돈 갖고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을 꾸준하게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지. 매매 차익만 원하는데 제일 무서운 게 매매 차익입니다. 아니 주식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 아니 몇 년 전에도 바이오 열풍 그거 몰라? 여의도 증권가 옆에 그 마포대교 난리였죠. 마포대교 지금 못 뛰어내려요. 그때 너무 많이 뛰어내려갖고. 지금 그리고 중국 경제가 지금 무너져갖고 전기 자동차가 지금 팔리지 않아갖고 지금 20% 30% 할인 세일하기 전 세계 할인 세일 들어갔는데 이게 무슨 난리야? 더 치열해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수밖에 없는 이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왜 저가형으로 지금 마진을 포기하고 전기 자동차를 서로 가격 할인 경쟁이 들어갔어요? 잘 팔려서 그런 거야? 시장이 확대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은 지금 미국 성장률 올해 몇 프로라고 그러지? 몇 프로 예상돼 있죠? 미국만 지금 세계 최고 호황입니다. 근데 미국에는 공장이 없어요. 지금 끊임없이 폰지가 들어갈 수 있는 개미들이 있을 때는 계속 끊임없이 오를 거라고 여기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내가 마지막 호구가 아닐 거라고. 본인이 내일 모레 마지막 호구면 어떡할 거야? 본인이 호구가 되면 어떡할 거야? 감당할 수 있어? 지금 모든 제품이나 물건이 돈까지 디플레 상태로 전 세계가 디플레로 들어가고 있는데 미국만 인플레예요. 금리가 이 상황에서 70년대 경제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같은 고금리에 무슨 제조업에 투자를 합니까? 아니 제조업 이익이 2%, 4%, 7% 나는데 무슨 제조업에 투자를 해요? 지금 같은 고금리에. 지금 고금리 몇 년 갈 것 같아요? 저는 고금리 3년에서 5년 갈 거예요. 내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지만 이 분위기 한 5년은 갈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 중국 40년 호황 끝나갖고 세계적인 긴축 들어가고 있는데 자동차니 뭐니 지금 중국 디플레 때문에 테슬라도 지금 30% 할인해서 자동차 팔고 있는데 지금 이게 뭔 지랄이에요. 국가 부도 위기를 겪고 있는 중국이 오늘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뭐라고? 국가 부도 위기를 중국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니 물어볼게. 중국이 국가 부도 위기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정신을 차리란 말이야. 9월 위기설이 많이 지금 공포 확산 중인데 그 이면에는 매일 벌어지는 이 흉기 사건도 큰 영향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1호선에서 커터칼 들고 날뛰고 어린이 대공원에서 이제는 뭐 지하철, 공원, 테이블에서 사람을 찌르고 그다음에 이제는 뭐 불만이 많아갖고 매일 이제는 흉기 사건들 계속 올라오죠. 한번 제가 예고한 대로 계속 이제 나중에 이게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될 겁니다. 놀라셨을 텐데 많이들 옆에서 이제 갑자기 모르던 사람이 테이블 옆에 있는 사람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한 명이 죽었습니다. 막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럴까요? 그냥 사람이 답답하거든 그냥. 그러니까 이게 화병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우라병 비슷하게 사람들한테 대중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들 찔러버리는 거예요. 협박하고 소리 지르고 여기저기서 계속 터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극단적인 선택들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거 말씀을 계속 드렸고 도리마 사태가 있을 거라고. 처음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 거리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분노 화풀이 대상, 막연한 분노에 대한 화풀이 대상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화가 나는지 몰라. 내 옆에 있으면은 눈이 뒤집히는 거죠, 사람이 있으면. 이게 이제는 특히 무슨 원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나를 아무도 상종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예전하고 틀린 게 사람들이 이제는 관계 맺기를 거부를 합니다. 아니 누가 대화가 되고 친척이 되고 뭘 해야지 이 새끼 자꾸 인과관계가 있다. 내가 아는 놈이다 막 이럴 텐데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해주는 거예요. 무슨 인연이 돼야, 무슨 뭐가 돼야지 대화도 하고, 아니면 내가 이 새끼 나쁜 놈이다 뭐 할 텐데, 요즘에 사기꾼들도 힘들어요. 전화 안 받아,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화가 나는지 나도 몰라. 화가 나는 이유는 간단하죠.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도 않고 나를 필요로 하지도 않아. 누가? 이 세상이. 사람들이. 제가 개인주의 사회가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그 유럽 유학파, 뭐 미국 유학파들 와 개인주의가 어떻고 지랄이고. 나는 내가 싸고 즐기는 거 나의 개인주의야 말이야. 내가 왜 화나는지 몰라. 갑자기 확 올라오는 거지. 예전에 부모한테 이제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무슨 사건이 이게 벌어지냐 그러면 참 무서운 게 뭐냐 같으면 이게 이제 분노가 이제 가족들한테 이제는 분포를 부모한테 80 먹은 노부모 막 이런 사람들 막 죽여요. 자식이. 그러니까 이 사회가 더 음울해지는 게 그러니까 부모를 그냥 때려 죽여. 패고 왜? 밥 먹으라고 그랬다고 패서 죽여요, 부모를. 그러니까 그거 이후 제가 이렇게 추론하건데 인간이라는 게 현대사회에서 왜 그렇게 되냐. 이거를 일상의 중독이라고 추론하고 싶어요. 일상의 중독. 그게 뭐냐. 일어나서 잠자고 먹고 싸고 게임하고 그다음에 뭐 야한 거 보고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 쳇바퀴처럼 사는 거야. 짐승이지. 그냥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사회 관계랑 사회 관계를 안 맺고 살다 보니까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원래 이제 현대 사회라는 게 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그러면 그냥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가 않아요. 핸드폰 보고 게임하고 계속 밥 먹고 하루가 금방 가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그게 5년, 10년, 20년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의미가 없는 사람인 거야. 목표도 없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기도 기억이 못하고 좋은 추억도 없고 그냥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공허.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제가 그때 옛날 공부하고 그럴 때 느낀 감정은 무슨 감정이 흐르냐 그러면 공허감으로 차 있는 세계예요. 수많은 사람이 페이스북에 수많은 인연이 있는데 정작 대화할 사람이 없고 그리고 본인도 어떤 계획적으로 사는 게 목표가 있거나 계획적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잠자고 일어나 밥 먹고 목적을 잃은 삶에 제일 무서운 건 뭐냐 같으면 삶이 뭐가 지배되냐 같으면은 공허가 지배합니다. 공허. 돈도 있어. 아침 되면은 잠잘 저기도 있어. 그리고 밤 되면 눈 떠갖고 밤을 보내야 돼. 시간 때우고. 공연도 하고 그러는데 다 그냥 하도 한 10년 하다 보니까 스타크래프트도 처음에 막 흥분할 게 없는 거야.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애들은 또 재테크의 함정에 빠져갖고 저러고 살고. 사람들 사이에 뭐가 지배하냐? 패배감, 공허감 이런 게 지배하는데 어떤 식으로 삶을 살면서 이게 사람이 이렇게 미쳐가냐 그러면 이렇게 추론하는 건데 내가 오늘 무슨 결심을 했어요. 아침부터 열심히 살겠다고. 근데 PC방 가갖고 그냥 시간을 흘려보낸 거야. 매일 결심을 하는데 단 하루도 책장 하나 못 넘기는 거야. 그렇게 10년이 흘러가. 그렇게 20년이 흘러가는 거야.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현대사회에 이거에 중독이 돼 있어요. 뭐냐 그러면 아침에 내가 학교도 가고 어디도 가고 바쁘게 살 걸로 결심하고 아침에 눈을 떠. 그리고 게임으로 하루를 끝내는 거야. 당구로 하루 끝내는 거야. 그게 20년을 그렇게 가는 거야. 15년, 20년. 매일매일 결심을 해. 아무것도 안 하고 뭐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계획, 일상의 계획 이런 게 없는 거지 그냥. 집중할 것도 없고. 이게 지금 20대, 30대 사람들한테 지배하는 사실은 1차원적인 쾌락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무계획적이고 그리고 무목표적이고 그래서 뭐가 쌓인 자기에 대한 패배감, 상실감, 무존재 가치감, 무기력감 이런 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현대사회에 있는 20, 30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도파민 중독의 폐 비슷하죠. 그러니까 매일 좀 재밌는 거 있으면 내가 오늘 저기 은행도 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냥 1년, 2년 그냥 가는 거야. 연애도 안 하고 뭐 어디 뭐 등산도 안 하고 밥 먹고 직장도 안 다니고 20년, 그러니까 20년, 30년 그런 식으로 남하고 대화 없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루가 너무 짧아.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리고 눈에 보이고 다 무기력한데 잔소리한 사람이 눈에 보여요. 그게 누구지? 부모. 일본에서는 이 일이 10년 전부터 상당히 심각했는데 이런 공허, 무기력감 이런 거에 쩌든 자식들이 50대, 60대가 돼서 8, 90대 노모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살해의 거의 60% 이상이 가족 간 살해예요. 부모 살인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서로 대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 인간관계 맺으면서 서로 관심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아무런 관심을 못 받고 사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시간이 사람들이 그 TV나 책하고 다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10년, 20년, 30년이 그냥 젊은 날이 그냥 흘러가는 거지. 소중한 인생이 그냥 썰물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룬 거 없이. 뭘로? 뭐만 있어 집에? 패배감과 무기력감. 9월 위기설 얘기하는데 지금 9월 달에 부동산 30조, 은행 채권 15조, 기타 등등해서 50조가 상환이 오네. 돈 달라고 상환 들어오는데 그리고 132조짜리 자영업 대출이 9월부터 연장이 안 되네요. 정상화네. 자영업 부채 부실폭탄 132조. 지금 8월부터 얘기 나오는 게 지금 PF 위험 노출액이 30조 뭐 해갖고 한 100조 정도가 부실로 가는 것 같아요. 은행들. 얼마? 100조. 그러니까 안 나왔는데. 시중은행이 9월부터 지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가 다 끝나고 문제가 대출해줬던 거 그리고 투자했던 거 투자 손실 본인들 지금 발행했던 채권 그다음에 NPL, PF 이 5가지 전체가 9월에 다 돌아와요. 지금 보니까 한 100조가 넘는 것 같아요. 이게 5가지 들어와서 지금 9월 위기설인데 문제가 사람들이 이게 넘길 수 있는 게 원래는 저러면 넘어갈 수 있거든요. 왜 못 넘어가냐. 지금 9월 위기설인데 지금부터 왜 사람들이 공포했더냐. 본능적으로. 제가 볼 때는 가장 이게 사람들한테 지금 공황이고 공포인 상황이 그거예요. 지금 금리가 고금리거든요. 그러니까 빌딩을 팔려고 그래도 빌딩 투자해서 4% 남았다. 막 6% 남았다. 이래도 세금 빼고 4% 남았다. 6% 남았다. 빌딩 50억짜리 사갖고. 대출 받아. 이러면 이게 성공이라고 사람들이 치부하고 그랬었어요. 지금까지. 집 사갖고, 예? 월세 5% 남았다. 부동산 5%만 성공이라고 그러잖아요. 투자. 여러분 같으면 돈 갖고 부동산 투자하는데 5% 마진 나는 거 빌딩 사고 집 사고 원룸 사겠어요? 5%에? 대출 받아서?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쪽에 투자 가치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빌딩을 사라, 무슨 얘기를 해도 수익률 5% 납니다. 여러분 같으면 미국 국채 사겠어요? 아니면 빌딩 사겠습니까? 세금 내면서 대출 받아갖고. 이게 지금, 이게 상황이 상식적으로 이 상황을 사람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통장에 넣어도 이자가 5, 6%고 지금 새말군 거 8%인데 대출까지 받아서 뭘 부동산이나 이런 걸 구매할 이유가,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지금. 조금만 더 노력하면 배당 주식이 10%예요, 지금. 은행 배당 주식이 10%야. 그러니까 지금 실물 경제로 돈이 들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부동산이고 내수기업이고 돈 자금을 투자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부동산 투자하기가 좋다 막 50년 이런데 말도 안 되죠, 사실은. 왜? 지금 금리가 높아요. 실물에 투자할 이유가 아무런 메리트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채 4% 그러니까 국채 사지. 골치 아프게 떨어질 듯 모르는 거를 누가 뭐 빌라라든지 누가 분양을 받습니까? 대출까지 받아서 위험성을 감수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이 고금리 사태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9월이라는 게. 여러분 돈 있으면 부동산 지금 하시는데 부동산 사시겠어요? 안 산다고. 그러니까 무슨 뭐 지금 돌아오는 돈들이 100조, 200조 하지만 국가에서 보증하고 국가 돈으로 대출해 주지 않는 한 사람들이 거기다 보증하고 사람들이 예금할 일, 투자할 일은 없다는 겁니다. 9월부터 그게 이 위기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다녀본 결과 아니 10억이 있어. 50억짜리 빌딩 하나 사시면 수익률이 5%나 됩니다. 상가 뭐 사면은 뭐 수익률이 6%나 됩니다. 아니 뭐 골치 아프게 매입해 세금까지 내면서 대출까지 받고 그 짓을 누가 해요. 아니 새마을금고가 8% 주는데. 그래서 부동산이나 다른 실물자산 투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왜? 금리가 고금리니까. 이게 바로 경기 침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 가치가 없으니까 무슨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담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아니 팔리지도 않고 애물단 이거 담보 가치가 없는 거 상당부 몇 년 동안 앞으로 3, 4년 동안 이걸 뭐라 그래? 담보 가치가 없는 게 됩니다. 담보 가치. 담보 가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 부실로 취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팔려고 그러면 팔고 다들 예금이나 채권이나 아니면 배당 주식에 묻어두려고 하고 이러지 누가 부동산을 쥐고 있으려고 그러겠어요. 애물단지, 담보 가치가 없으니까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지금 매물을 홍수처럼 내놓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 안 해주,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게 9월부터 대출 안 해주겠대요. 그냥 대출이 줄줄이 중단되는 거예요. 담보 가치가 없으니까. 대출이 뭐야? 중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번 달부터 지금 이런 게 대출 중단 사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봐도 무슨 얘기를 해도 요즘에 저기에 해봤자 지금 부실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계속 충당금 쌓아놓고 계속 충당금 3, 4년 동안 계속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안 터지려고 그러면 금리가 싸지면 돼요. 상대적으로 부동산 투자에서 수익이 더 높게 보이면 금융권이나 개인들 투자금이 부동산을 몰리고 이 위기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9월 위기설이 그러니까 현금은 100조 이상 지금 필요한데 부동산 쪽에 지금 채권 발행이나 금융권 근데 국가에서 보증하지 않는 개인들이 그렇게 메리트를 못 느끼는 거죠. 그리고 기존 대출자 금리를 계속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치고 팔짝 원금 상환, 대출자 금리 인상. 이게 이제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대출 중단에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IFRS 15이 IFRS 제가 얘기했던 포트에서 바뀌어서 자체 회계입니다. 자체 회계. 그거가 이제 국제에 뭐가 걸리고 이러면 그걸 강화할 거예요. CSM 제도나 이런 거를. 아마 그때 대형 부실 폭발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킥스라고 만들었는데 얼마나 무슨 뇌물을 뿌렸는지 금강원에 무슨 지랄을 했는지 회계를 자체적으로 손실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금융감독원 새끼들 미친 새끼들 같아. 금강원 새끼들. 그 공무원으로 만들던지 해갖고 무슨 비리 있거나 저기 있으면 종신형 구속을 시키던지 그렇게 권한이 강한데 그래서 지금 보험사가 사상 최대 이익인데 사실은 회계 조작이라는 설이 엄청 큰 사실적이죠. 왜 그런가 같으면 아니 내가 나 같아도 이익을 갖다가 부풀리지 그런 조작할 수 있는 걸 만든 게 킥스입니다. IFRS 15. 그러니까 미친놈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국제 기준이 맞춘다 그러는데 국제적으로 발표하게끔 자기들이 그러니까 IFRS 시가법인데 자기들이 스스로 시가를 측정할 수가 있어. 내가 내 몸값을 측정하고 수익을 내 마음대로 짓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논란이 있어갖고 지금 몇 년 걸리겠지. 이제는 신용평가사에 무슨 얘기 나오겠죠. 국제 신용평가사에서. 어떤 면에서 금융감독원이 공인한 분식회계라고 하는 편이 낫죠. 그거를 누가 그런 식으로 국제회계 기준보다는 자의적으로 수익을 측정할 수 있게끔 자의판단 회계를 누가 그렇게 했는지 그거 한번 조사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대주주가 돈 안 빼돌리게 해서 다 빼돌리지 수익. 지금도 그렇게 빼돌렸는데 미친놈들 같아요 보면. 그 뭐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상당히 고차원적 전문적이라고 위무함이 강할 거라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어떻게 고객들을 돈 어떻게 수수료나 이런 어떤 각종 저기로 합법적으로 못 빼돌릴까 환장하는 놈들 같아. 나라가 사기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나는.